이번 강연에서 여러분들은 왜 미 국채가 더 이상 안전한 자산이 아닌지, 왜 한국의 진짜 안보 위협이 북한이 아닌 미국의 외교 정책이 되었는지, 그리고 왜 비트코인이 인류의 화폐 질서를 바닥부터 갈아엎을 특이점인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러분 지갑 속의 돈 가치는 매년 조용히 사라지고 있는데요. 누군가 반칙을 써서 훔쳐가는 게 아닙니다. 그렇게 설계가 돼 있는 겁니다. 미국은 달러 복사기를 돌리고 그 인플레이션을 전 세계가 떠안는 동안 우리의 부도 같이 녹아내려 왔는데요. 우리는 이걸 미국 한 나라가 세계 화폐를 쥐고 흔드는 일강 독주 체제, 다른 말로 단극 화폐 체제, 유니폴러 시스템이라고 부릅니다. 여기에 대한 대안이라면서 사람들이 내놓는 답이 여러 개 있지만 모두 뻔합니다. 위안화가 달러를 대체한다. 유로가 새 기축 통화가 된다. 브릭스 연합이 자기들만의 통화를 내놓는다. 이렇게 여러 통화 시스템으로 쪼개진 다극 체제, 멀티폴러 체제가 온다. 자, 과연 그럴까요? 이 강연자는 말합니다. 전부 틀렸다고. 진짜 해답은 단극도 다극도 아닌 무극, 즉 극이 없어야 한다고요. 그 누구도 화폐를 통제하지 않는 세상, 정부도 중앙은행도 어떤 강대국도 손댈 수 없는 돈, 그게 바로 무극적 화폐, 에이폴러 머니의 질서입니다. 자, 그러면 베스트셀러 비트코인 스탠다드의 저자 사이페딘 아모스 교수의 강연을 시작하겠습니다. Thank you so much for the organizers for the invitation. It's a pleasure to be in Seoul. 대단히 감사합니다, 여러분. 초청해주신 주최 측에도 깊은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이렇게 서울에 오게 되어 정말 기쁩니다. 이번이 두 번째 방문인데 올 때마다 이곳이 더 좋아져서 앞으로도 자주 오고 싶네요. 오늘 강연에서는 비트코인에 대해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저는 강연 제목을 무극적 화폐, 에이폴러 머니라고 지었는데 이는 비트코인의 진정한 가치를 강조하는 아주 좋은 표현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미국이 달러를 지배하는 일강 체제 질서 속에 살고 있으며 이에 대한 다른 대안을 논할 때조차 사람들은 또 다른 일강 체제나 블록화 경제 이런 걸 얘기하는데 비트코인은 우리에게 완전히 새로운 가능성을 열어주죠. 바로 그 누구도 과도한 특권이나 통제권을 갖지 않는 글로벌 화폐 질서, 그 누구도 화폐를 통제하지 않는 완전히 새로운 체제입니다. 먼저 국내외적으로 정부 화폐가 가지는 주요 문제점들을 짚어보겠습니다. 제 책에서 자세히 다뤘죠. 가장 큰 문제는 통화 팽창입니다. 지난 60년을 돌아보면 법정 화폐 공급량은 연평균 대략 14%씩 증가했습니다. 달러, 엔, 유로 같은 선진국 화폐들은 연평균 6에서 8%씩 늘었고 그렇지 못한 나라의 화폐들은 20%, 30%, 심지어 50% 넘게도 증가했습니다. 그 결과는 대단히 파괴적입니다. 물론 하이퍼 인플레이션도 정부 화폐의 심각한 문제죠. 오직 정부 화폐만이 하이퍼 인플레이션을 일으킵니다. 오스트리아 경제학파의 거장인 미제스가 말했듯 오직 정부만이 멀쩡한 종이에 잉크를 뿌려 가치 없는 쓰레기로 만들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른 형태의 화폐에서는 결코 일어난 적 없는 오직 정부 화폐에서만 벌어지는 일입니다. 자, 그렇다면 인플레이션과 하이퍼 인플레이션은 세상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통화 팽창의 가장 파괴적인 폐해는 사람들의 저축 능력을 무너뜨린다는 점입니다. 저축을 못하게 된 사람들은 가족을 꾸리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근본이자에서는 그냥 금으로 저축하면 그만이었는데요. 금이 곧 돈이었고 가지고만 있어도 시간이 흐르면서 가치가 올라가거나 최소한 유지는 되었습니다. 하지만 정보화폐 체제에서는 직장에서 열심히 일해서 번 부를 지키기 위해서라도 펀드 매니저 수준으로 자기 자산을 관리해야 합니다. 본업에 집중하지 못한 채 투자에도 엄청난 관심을 가져야 한다는 말이죠. 예를 들어 치과의사, 엔지니어, 농부와 같은 사람들은 일만 해서는 안 됩니다. 내가 어떤 주식과 채권을 사야 할지 공부해야 하고 마치 반강제적으로 투잡을 뛰는 꼴이죠.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좋은 주식을 고를 능력이 없기 때문에 이는 매우 고통스러운 일이 됩니다. 또 다른 방식은 자기가 사는 집을 돈으로 쓰는 것인데요. 그 결과 집값은 끝없이 오르기만 합니다. 생각해보면 집 짓는 기술이 계속 발전하고 있으니 집값은 더 저렴해져야 정상입니다. Because houses are not consumer goods today, houses are saving accounts. And so 사람들이 더 쉽게 집을 살 수 있어야 하죠. 하지만 오늘날 집은 소비재가 아니라 부를 저장하는 돼지 저금통이 돼버린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비용을 감당하기 점점 어려워지고 있죠. 20대 젊은 신혼부부가 첫 집을 장만할 때 이들의 경쟁 상대는 같은 또래의 젊은 부부들이 아닙니다.
그들의 진짜 경쟁 상대는 노후를 준비하려는 60대 은퇴자들이죠. 이들은 자신들이 평생 일군 부를 어떻게든 저장하기 위해 본인이 살 집 이외의 다른 집을 사고자 부동산 시장에 뛰어듭니다. 더 이상 화폐가 부를 보존해주지 못하고 정부가 하고 싶은 일을 지원하는 자금 조달 도구로 전락했음을 보여줍니다. 세 번째 문제는 사람들이 돈이 아닌 그 외 모든 것들, 주식, 채권, 부동산 이런 것들을 부의 저장 수단으로 쓰다 보니 거대한 자산 거품이 발생했다는 점입니다. 오늘날 기업에 투자할 때 대차대조표를 제대로 들여다보는 사람은 잘 없습니다. 기업의 내재 가치를 평가하지도 않고 그저 무엇이든 오를 거라는 막연한 믿음으로 돈을 넣을 뿐입니다. 화폐 가치가 계속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모든 자산 가격이 상대적으로 오르는 건 맞습니다. 사람들은 정부 화폐보다 만들기 더 어려운 실물 자산을 어떻게든 가지려고 하며 이것이 바로 이 모든 자산 거품을 주도하는 요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자산들은 펀더멘털의 기초에 가치가 평가되는 것이 아니라 일종의 돈으로서 가치가 매겨지고 있는 것이죠. 통화 팽창 때문에 돈이 망가지니까 이들은 돈의 대체제 역할을 찾고 있는 겁니다. 법정화폐의 또 다른 끔찍한 문제는 바로 끝없는 전쟁에 자금을 댄다는 점인데요. 근본이즈가 끝난 후 중앙은행과 법정화폐의 세기가 도래하자 곧 제1차, 제2차 세계대전과 같은 총력전이 발생한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근본이자 하에서는 정부가 자신들의 금이 바닥날 때까지만 싸울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법정화폐 체제에서는 국민들의 모든 부를 전부 다 털어먹을 때까지, 전부 다 쥐어짤 때까지 무한정 싸울 수 있게 되었죠. 당연히 전쟁을 지속할 수 있는 기간이 훨씬 길어졌고 20세기 이후의 전쟁들이 뜻없이 길어진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오늘날 미국을 보세요. 미국인들 중 이란과의 전쟁 비용에 대해 제대로 설명을 들은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사람들이 전쟁 비용을 현실적인 문제로 느끼지 못하는 이유는 뭘까요? 바로 정부가 전쟁세를 걷는 대신 그저 돈을 찍어내고 빚을 내고 또 그 빚을 새로 찍어낸 돈으로 갚아버리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시스템을 이해하지 못한 채 물가 상승만을 체감하며 단순히 동네 슈퍼마켓 주인이나 기업들이 탐욕스러워져서 그렇다고 착각합니다. 중앙은행의 머니 프린터로 정부가 해외에서 대규모 살상을 벌이는 탓에 장바구니 물가가 오르고 있다는 사실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겁니다. 결과적으로 법정화폐는 국가를 전지전능한 존재로 만들었습니다. 20세기 정부 지출과 경제 시스템 통제가 폭발적으로 증가한 이유는 법정화폐가 정부에게 기회비용이라는 개념을 잊게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정부는 무한한 돈을 쥐고 어떤 정책이든 기회비용 없이 실행할 수 있으며 진짜 비용은 걱정하지 않습니다. For today's talk is that fiat money necessarily results in a unipolar world order. 그리고 오늘 강연 주제와 가장 관련된 이 깊은 문제는 법정화폐가 필연적으로 단극적인 화폐 질서, 즉 화폐 시스템의 단일 독주 체제를 초래한다는 사실입니다. 돈은 네트워크입니다. 돈은 본질적으로 하나로 수렴하려는 속성을 지니며 가장 거대한 1위 네트워크에 참여하는 것이 2위 네트워크에 참여하는 것보다 압도적인 이익을 주기 때문에 자연스레 중앙 집중화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따라서 전 세계는 자연스럽게 하나의 화폐를 향해 수렴하는데요. 국가 통화가들이 난립하는 세상에서는 죽이 되든 밥이 되든 어느 딱 하나의 통화가 글로벌 기축통화 자리를 차지해야만 합니다. 글로벌 무역의 중립적 기반 역할을 했던 금을 쓰지 않을 거면 중앙은행의 통제하에 찍어내는 특정 단일 국가의 법정 화폐가 그 자리를 차지해야만 하죠. 그리고 이는 앞서 말한 전국 화폐의 문제점들을 국내에 한정짓는 것이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증폭시킵니다. 지금의 단일 기축통화는 앞서 말한 화폐 문제들과 맞물려 최악의 결과를 낳고 있죠. 첫 번째 문제는 미국이 돈을 마음대로 찍어 해외로 수출하는 이른바 과도한 특권입니다. 오늘날 대부분의 돈은 디지털이기 때문에 여기서 찍어낸다는 표현은 비유적입니다만 요점은 미국은 자신들의 인플레이션을 해외로 수출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전 세계 사람들은 달러와 달러 기반의 자산을 사야만 하고 이는 달러 가치를 떠받쳐주면서 미국 정부가 더 많은 인플레이션을 일으킬 수 있게 해줍니다. 사실상 달러는 미국이 전 세계를 합법적으로 약탈하는 수단이죠. 이보다 더 점잖게 포장할 방법이 없습니다. 아무도 그렇게 부르지 않을 뿐 본질은 약탈입니다.
남의 돈을 훔치는 것은 직접적으로 훔치든 인플레이션으로 훔치든 나쁜 짓이고 도덕성을 믿는 사람들에게 이 문제는 매우 불편한 진실입니다. 이것은 전 세계에 엄청난 문제를 일으키는데 미국의 통화 정책이 곧 전 세계의 통화 정책이 되기 때문이죠. 연준 의장 제롬 파월은 미국의 중앙은행 총재가 아니라 실질적인 전 세계 중앙은행 총재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한국에서 일본, 아프리카, 라틴 아메리카에 이르기까지 전 세계인들이 내가 돈을 저축할까 말까의 문제 앞에서조차 파월의 입만 쳐다봐야 하죠. 브라질의 평범한 치과 의사조차 자기 돈을 지키기 위해 미국 연방준비제도가 무슨 정책을 펼치고 있는지 신경 써야 합니다. And it creates massive problems for the world. It makes the US monetary policy global. 또한 미국의 재정 문제가 곧 전 세계의 문제가 되었죠. 전 세계가 달러 기반 자산으로 국가의 부를 저장하고 있는데 이 자산들은 미국 정부에 미친 듯한 재정 지출로 인해 심각한 위험에 처해 있습니다. 이제 지구상 모든 사람의 저금통이 미국 정부와 중앙은행을 책임지는 사람들의 비정상적인 정책과 묶여버렸습니다. 또 다른 문제는 심각한 무역 불균형입니다. 한 나라는 돈을 마음대로 찍어내고 나머지 국가들은 무조건 그 돈을 받아들여야만 합니다. 그래서 화폐를 무한정 찍어내는 미국 사회가 탈산업화되고 자본이 고갈되는 것을 우리는 목격하고 있죠. 미국 내의 실물 경제, 생산적 비즈니스에 누가 투자하려 하겠습니까? 키보드 앞에 앉아 가짜 돈을 굴리는 금융공학만으로 돈 복사기에 떡고물을 얼마든지 챙길 수 있는데 누가 미쳤다고 대학에 가서 공학을 공부하고 실제 물건을 만드는 공장을 세울까요? 오늘날 미국 경제활동의 상당 부분은 그저 차익 거래일 뿐입니다. 어떻게 하면 내가 돈 복사기에 한 걸음이라도 더 다가가서 떡고물을 챙길까 궁리하는 것이죠. 오늘날 미국 대학들을 보면 학부생들은 땀 흘려 일하지 않고 찍어낸 돈에 빌부터 먹고 사는 가짜 산업 분야로 취업하려 합니다. 이는 전 세계 다른 국가들이 미국의 달러 인플레이션 세금을 바치기 위해 뼈 빠지게 일하도록 강제하죠. 또한 달러 시스템은 미국 패권의 자금줄 역할을 합니다. 우리는 지금 미국이 돈 복사기를 독점하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그 어떤 규칙에도 얽매이지 않는 세계 질서 속에 살고 있습니다. 만약 여러분의 집에 원화를 무한정 찍어낼 수 있는 돈 복사기가 있다면 복사기 없는 사람들과는 완전히 다른 차원의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은 아무런 대가도 치르지 않고 원하는 건 뭐든지 할 수 있는 힘을 얻게 되죠. 이것이 오늘날 전 세계를 대하는 미국의 행동을 이해하는 가장 정확한 비유라고 할 수 있는데요. 트럼프 정부에서 그것이 극단으로 치달았지만 본질은 항상 같았습니다. 우리가 규칙에 기반한 세계 질서 속에 살고 있다는 말은 명백한 헛소리입니다. It's not rules based, it's fiat based. It's based entirely on the will of the US government. 규칙 기반이 아닌 철저한 법화, 그 중에서도 달러 기반 질서에 살고 있을 뿐입니다. 오로지 미국 정부의 의지에 따라 움직이며 이를 통해 미국은 전 세계 결제망과 돈줄을 쥐고 제재를 가할 수 있습니다. 오직 미국만이 돈을 찍어낼 수 있는 권한을 쥐고 나머지 국가들은 달러를 직접 땀 흘려 벌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일강 체제는 1970년대 이래로 줄곧 세계의 골칫거리였죠. 그리고 이제 그 체제가 붕괴하고 있으며 이란 전쟁이 그 전환점이 될 수 있습니다. 저는 이 상황이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오랫동안 많은 사람들이 달러의 종말과 미국 글로벌 패권의 붕괴를 경고하며 양치기 소년 취급을 받아온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많은 늑대가 때로 몰려든다면 믿지 않던 사람도 늑대다라고 소리칠 수밖에 없겠죠. 늑대가 우리 집 문 앞까지 다다르는데 시간이 좀 걸렸을 뿐이에요. 그동안 미국이 세계에 안정과 안보를 제공하고 적으로부터 동맹국을 보호해준다는 신화가 오랫동안 마케팅되어 왔습니다. 하지만 그 신화는 갈수록 유지하기 어려워지고 있으며 저는 이란과의 전쟁이 이 환상을 깨는 결정적인 전환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점점 더 많은 국가들에게 진정으로 걱정해야 할 진짜 적이 다름 아닌 미국, 정확히 말하면 미국의 외교 정책이 되어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컨대 트럼프가 스마트폰을 쥐고 변덕스러운 트윗 몇 개 남길 때마다 날아드는 무역 관세, 급진적인 정책들, 그리고 전쟁이 그렇습니다. 세계 대다수 국가의 경제가 걸프 지역의 석유에 절대적으로 의존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이란 전쟁은 치명적인 문제입니다. 트럼프는 동맹국에 대한 그 어떤 배려도 협의도 없이 전쟁에 동조했습니다. 심지어 호르무즈 해협을 어떻게 통제할 것인지에 대한 아무런 전략조차 없었죠.
이스라엘 네타냐후 총리는 철저히 이스라엘의 이익만을 위해 트럼프를 전쟁으로 끌어들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계는 미국 정부가 자국의 국익조차 제대로 돌보지 못하는 비정상적인 정부라는 사실을 직시하고 있죠. 미국 정부는 본질적으로 이스라엘의 꼭두각시 정부나 다름없습니다. 네타냐후와 근본주의자들이 팔레스타인, 레바논, 시리아인들로부터 더 많은 땅을 빼앗을 수 있도록 미국의 모든 동맹국과 글로벌 경제, 심지어 달러 시스템까지 통째로 희생시키고 있으니까요. 여기서 한국도 매우 흥미로운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미국이 얼마 전 한국에서 사드 방어망을 거두어 갔는데 처음 사드를 배치할 때 한국은 중국과 매우 심각한 외교적 마찰까지 감수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중동 지역에서 미군의 포대가 부족해지자 그냥 빼가버렸죠. 네타냐후의 말만 믿고 전쟁이 3일이면 끝날 줄 알았는데 불사 전쟁이 끝나지 않고 오히려 다른 동맹국에 배치된 무기들이 더 필요해진 겁니다. 그래서 미국은 동맹국 한국의 안보를 희생시켜 사드 미사일을 가져가 버렸습니다. 한국은 미국의 안보 우산 아래 불안한 위치에 처했고 국가 경제에 큰 위협 요인에 북한만이 아니라 미국의 외교 정책도 더해진 거죠. 이는 한국을 매우 곤란하고도 미묘한 처지에 몰아넣었습니다. 이제 한국 정부는 자국에 필요한 석유를 확보하기 위해 미국 몰래 이란과 직접 협상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이성적으로 생각해보면 정말 합당한 수순이죠. 이 사태는 이란을 향한 미국의 경제 제재 자체에 근본적인 의문을 제기하고 이제 각국들은 이란과 직접 거래할 강한 인센티브를 갖게 되었습니다. 전쟁이 없었다면 아예 없었을 일인데 말이죠. Example of the enormous geopolitical impotence of this current US regime. 이는 현 미국 정권의 지정학적 무능이 얼마나 심각한지를 보여줄 뿐입니다. 이 모든 것은 하나의 결론을 가리키고 있죠. 미국 달러와 미국 국채를 들고 있을 이유가 점점 사라지고 있다. 그동안 달러를 글로벌 기축통화로 유지시켜줬던 가장 핵심적인 요인은 글로벌 미국채 시장이 세상에서 가장 거대하고 유동성이 풍부한 시장이라는 사실입니다. 거대한 자본이 그곳으로 향할 수밖에 없는 이유죠. 각국의 국부 펀드와 중앙은행들은 대규모 자본을 자유롭게 넣고 뺄 수 있는 막대한 유동성을 원하기 때문에 미 국채 시장에 돈을 묻어둡니다. 하지만 이제 우리는 달러 국채에서 벗어나 다변화를 꾀해야 할 강력한 정치적 동기를 얻고 있습니다. 경제적 명분은 이미 뚜렷합니다. 미국 국채는 이제 최악의 금융자산입니다. 지난 5년 동안 미국 달러 국채를 가지고 계셨다고요? 네, 축하드립니다. 여러분은 재산의 절반을 미국 정부 살림살이에 기부하신 셈이에요. 정말 비극적인 일이죠. 달러 국채가 리스크 프리, 무위험 자산이라는 말은 이제 조롱거리가 되었습니다. 유럽 국가들이 안보나 경제면에서 미국에 극도로 의존하는 사실상 미국의 꼭두각시 국가인 이상 유로화는 달러의 대리인 수준을 벗어날 수 없습니다. 유로화가 달러의 패권에 도전하리라는 상상은 매우 억지스럽죠. 하지만 본질적인 문제는 달러를 다른 나라 통화로 바꾼다고 해서 해결될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저 똑같은 문제를 다른 이름의 같은 문제로 갈아 끼우는 격이죠. 위안화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될 확률은 아주 낮지만 설령 위안화가 기축통화가 되더라도 달러가 기축통화로서 보여줬던 그 모든 끔찍한 문제들이 위안화를 통해 고스란히 반복될 것입니다. 따라서 유일하게 작동 가능한 해답은 그 어떤 정부나 중앙은행도 통제할 수 없는 중립적 자산이죠. 19세기에는 금이 바로 이 역할을 해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역 상품과 금이 소유자의 자유로운 의지에 따라 국경을 넘을 수 있었던 겁니다. 19세기에는 아무도 무역 불균형을 걱정하지 않았습니다. 프랑스인이 독일인에게 와인을 팔고 싶으면 상품이 프랑스에서 독일로 갔고 독일인이 그 대금을 지불하고 싶으면 금이 독일에서 프랑스로 갔습니다. 누구도 어디로 얼마만큼의 금과 돈이 흘러가는지 일일이 장부를 뒤지며 추적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금은 이곳저곳으로 자유롭게 이동하는 하나의 상품이었을 뿐입니다. 국가 간 무역 불균형이라는 근본적인 문제는 존재하지 않았죠. 즉, 돈 역시 여느 재화와 마찬가지로 공급량이 한정된 물리적 상품이었기에 무역 수지와 포마량의 균형을 정부가 억지로 맞출 필요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오늘날 정부 앞에는 정부에 대한 충성도 프로그램이 되었고 그 가치는 무역 상황에 따라 이리저리 요동칩니다. 그래서 현대의 통화 정책은 늘 무역 정책과 아슬아슬한 균형을 잡으려 애써야 하고 사실상 이것이 IMF나
세계은행, 세계무역기구 같은 곳이 존재하는 진짜 이유입니다. 과거 근본이자가 자연스럽게 이뤄냈던 균형을 흉내내기 위해 이 기구들이 만들어졌지만 철저히 실패하고 있습니다. 근본이자는 중앙은행이나 고압적인 국제금융기구 따위 없이도 그 균형을 스스로 달성했습니다. 물론 여기에 근본이자는 실패했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우리는 더 이상 실패한 금을 돈으로 쓰지 않는다고요. 하지만 실패한 건 금이 아니라 바로 우리 인간들입니다. 솔직히 저는 그 시절에 살지 않았으니 우리라기보다는 정부들이라고 해야겠네요. 정부는 마음대로 조작할 수 없는 형태의 진짜 화폐, 금을 시민들이 사용하는 것을 용납할 수 없었습니다. 전쟁 자금을 찍어내야 했으니까요. 정부가 금을 금지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슨 대의를 위한 것이 아니라 단순히 그럴 능력을 갖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금은 무겁고 물리적이며 결국 어딘가 중앙금고에 보관되어야 하기 때문에 정부가 물리력을 동원해서 통제하기 매우 쉬웠습니다. 게다가 현대 경제로 넘어오면서 전 세계 무역 속도가 훨씬 빨라졌는데 거래할 때마다 무거운 금괴를 일일이 실어 나르는 건 불가능에 가까웠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금을 직접 옮기는 대신 종이 영수증 같은 보조 수단을 쓰기 시작했죠. 결국 이는 세상의 모든 금이 중앙은행의 금고로 집중화되는 결과를 낳았습니다. 정부 입장에서는 쾌재를 부를 일이었죠. 어느 날 갑자기 정부는 이렇게 선언했습니다. 지금은 전쟁 중이니까 여러분이 가진 지폐를 더 이상 금으로 바꿔줄 수 없습니다. 일시적인 조치라고 거짓말을 했지만 이 일시적인 금폐환 정지가 벌써 120년째 이어지고 있습니다. 결국 근본이자는 중앙 집중화라는 치명적 약점 때문에 부패한 정부 신용 시스템으로 전락하고 만 것입니다. Gold is too slow for a modern economy. Goods move faster than gold. Well, Bitcoin is the solution to this. 금은 빛의 속도로 움직이는 현대 경제에 쓰이기에는 물리적으로 너무 느립니다. 상품이 금보다 훨씬 빨리 이동하니까요. 비트코인이 바로 이 문제에 대한 완벽한 해결책입니다. 비트코인은 중앙은행의 기능을 자동화하고 더 낮게 개선시켜서 완벽한 중립적 글로벌 화폐로 작동할 수 있습니다. 비트코인을 진정 위대하게 만드는 두 가지 핵심 속성은 바로 희소성과 디지털 최종 정산입니다. 먼저 희소성입니다. 비트코인의 총 공급량은 고정되어 있어서 감히 정치꾼들이 이 통화 정책에 개입할 틈이 전혀 없습니다. 현재 우리는 법정화폐 체제 아래에서 지금까지 그리고 앞으로도 수십 년 혹은 수세기 동안 계속될 통화 팽창을 마주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비트코인의 통화 정책은 이 끔찍한 통화 팽창률을 제로 0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이보다 더 완벽한 통화 정책을 상상할 수 있을까요? 경제를 성장시키기 위해 돈을 허공에서 찍어낼 필요가 없습니다. 돈의 가치가 상승하면 모든 게 해결됩니다. 비트코인이 바로 그 역할을 하죠. 하지만 안타깝게도 대부분의 주류 경제학자들은 이에 대해 깊이 생각해 본 적이 없어서 이 엄청난 역사적 의미를 완전히 놓치고 있습니다만 바로 이 부분을 우리가 정확히 알고 넘어가야 합니다. 두 번째 핵심 속성은 비트코인이 디지털 최종 정산을 제공한다는 점입니다. 비트코인 네트워크는 전 세계를 연결하며 어떤 국가 권력이나 중앙 통제망으로부터 완전히 독립적으로 작동합니다. 한국에 계신 여러분이 연준의 눈치를 보지 않고 한국 정부나 브라질 정부와는 무관하게 브라질로 돈을 보낼 수 있습니다. 이처럼 비트코인이 근본적으로 디지털 형태의 최종 정산이라는 사실은 비트코인을 현금이나 금과 유사하게 만들어주죠. 하지만 절대적 희소성 덕분에 비트코인은 금보다도 더 우월합니다. 더 찍어낼 수 없고 개입할 중앙은행도 없다는 사실. 정부가 돈을 찍어 국민들의 부를 수탈하고 외국과 전쟁을 일으킬 수 없다는 사실. 이것이 비트코인의 가장 빛나는 기능이라고 할 수 있죠. 비트코인을 혐오하는 경제학자들은 흔히 이런 말을 합니다. 안 돼. 비트코인이 화폐가 되면 정부는 어떻게 예산을 충당하란 말입니까? 정확히 짚었습니다. 정부는 더 이상 통화 팽창이라는 도둑질로 국민들의 부를 뜯어먹을 수 없습니다. 버는 것보다 적게 쓰는 책임감 있는 게 어른입니다. 정부도 이제 어른처럼 행동해야 되며 국민의 부를 갉아먹지 않고 정당하게 세금을 거둘 방법을 찾아야 하죠. 이것이 정부에게 타격이냐고요? 당연합니다. 정부가 국민을 쥐락펴락할 능력이 꺾일 겁니다. 근데 그게 안 좋은 건가요? 그럴 리가요. 그건 우리에게 축복입니다. 비트코인은 개인들의 훌륭한 저축 수단으로서도 기능합니다. 아까 언급한 집값 문제로 돌아가 보면 사람들은 집을 더 이상 투자 혹은 돼지 저금통으로 쓰는 데서 벗어나 집을 원래의 쓰임새, 즉 거주하는 용도로 쓸 수 있게 될 겁니다. 흔히 말하는 집은 buy
사는 것이 아니라 live, 사는 것이다를 실현하는 거죠. 본인이 잘 이해하지도 못하는 위험한 주식이나 채권에 투자하고 집값을 천정부지로 끌어올리는 대신 편안하게 비트코인으로 저축하면 됩니다. 물론 이 강연에서 제가 가장 강조하고 싶은 대목은 비트코인이 무국적 화폐, 그 누구도 통제권을 행사할 수 없는 화폐라는 사실입니다. 정치인들의 손아귀로부터 완전히 독립되어 있습니다. 다른 나라의 피를 빨아먹을 수 있는 그 어떤 나라도 특권은 없습니다. 그 누구에게도 남의 부를 쉽게 훔칠 수 있는 비트코인 복사기 같은 건 없습니다. 국적이나 신분에 상관없이 누구나 쓸 수 있고 세상 그 어떤 권력도 이를 금지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이 비트코인을 보내는 걸 아무도 막지 못합니다. 시스템은 100% 투명하고 정치로부터 완전히 분리되어 있으며 전 세계 모든 사람들에게 무역과 자본주의에 참여할 자유를 선사합니다. 여러분이 살고 있는 나라의 정부가 트럼프의 심기를 건드려 제재를 받더라도 여러분은 비트코인을 통해 다른 세계와 자유롭게 거래할 수 있습니다. 은행과 중앙은행을 쥐고 흔드는 깡패 같은 정부들에게 인질로 잡혀있을 필요가 사라집니다. 본질적으로 비트코인은 돈을 정치로부터 완전히 분리해냅니다. 저는 인류 역사상 이보다 중요한 발전은 없다고 봅니다. 여기서 스테이블 코인이나 CBDC, 여타 핀테크 서비스들과 헷갈리시면 절대 안 됩니다. 이것들은 결국 국가의 법정 통화와 규제받는 금융기관에 목이 메어 있습니다. 일반 소비자들의 결제를 조금 편하게 해줄지는 몰라도 비트코인과는 차원이 다릅니다. 비트코인은 비자카드, 마스터카드 따위와 경쟁하는 웨스턴 유니언 송금이나 은행 계좌이체, 페이팔을 대체하려고 나온 게 아닙니다. 비트코인은 글로벌 통화 시스템의 가장 밑바닥, 즉 베이스 레이어 자체를 갈아엎는 중입니다. 전 세계 중앙은행과 대형 금융기관 사이의 복잡한 결제 시스템을 통째로 대체하고 있으며 소수 엘리트들이 밀실에서 주무르던 통화 정책을 지구상 누구나 들여다볼 수 있고 사용할 수 있고 예측 가능하고 투명한 알고리즘으로 바꿔놓고 있습니다. 본질적으로 사람 손을 타는 정치적이고 편파적이며 부패한 시스템을 쓸어버리고 컴퓨터 프로그램에 의해 자동화되고 칼정치적이며 공정하고 공평한 시스템으로 재편하고 있는 것입니다. 비트코인은 침략과 약탈에 기반한 법정화폐 세계 질서를 진정한 규칙에 기반한 글로벌 질서로 교체할 것입니다. 아마 여기 계신 많은 분들이 속으로 이 사람 뭐 하는 사람이지? 비트코인을 안 쓰면 군대라도 동원해서 사람들에게 강제하겠다는 건가? 라고 생각하실 겁니다. 제 대답은 이겁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이래라 저래라 강요하러 온 게 아닙니다. 사실 그럴 능력도 없고 저에게는 무력을 행사할 군대도 없습니다. 전 누구에게 총을 쏘지도 않을 거고 반대로 여러분이 제게 총을 쏴도 세상은 바뀌지 않습니다. 저는 단지 경제적 현실의 냉혹한 사실을 설명하러 왔을 뿐입니다. 승자는 비트코인이 될 것입니다. 그 이유가 우리가 비트코인을 정치적으로 잘 선택해서가 아닙니다. 정치인들이 비트코인의 놀라운 점에 설득당해서도 아닙니다. 국가 간의 거창한 평화조약도 협상도 다수결 투표도 필요 없습니다. 비트코인은 오직 경제적 인센티브라는 가장 강력한 힘을 통해 세상을 집어삼킬 겁니다. 컴퓨터가 타자기를 몰아내는 것과 정확히 똑같은 방식으로 비트코인이 승리할 것입니다. 그저 압도적으로 더 나은 기술이기 때문이죠. 컴퓨터 시대를 열기 위해 타자기를 법으로 금지하거나 타자기 공장 노동자들과 길거리에서 싸울 필요는 없었습니다. 타자기를 박물관의 유물로 만들어버리는 데는 컴퓨터의 우월함 하나만으로도 충분했습니다. 비트코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중앙은행을 구시대의 유물로 만들고 있습니다. 압도적으로 더 우월한 돈이니까요. 이유는 단순합니다. 비트코인은 가치를 지키는 반면 모든 법정화폐는 가치를 잃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전 발표의 마지막에 우리는 달러가 붕괴하고 다른 통화가 그 자리를 차지할 거란 경고를 수없이 들었지만 장기적으로 달러 패권은 무너지지 않았다 라고 라인하트 교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맞습니다. 틀린 말 아닙니다. 하지만 비트코인이 등장하기 전에 다른 대안이라는 것들은 전부 다 같은 정부 화폐였을 뿐입니다. 심지어 그 뒤를 캐보면 결국 다 달러 시스템에 종속돼 있었던 또 다른 법정 화폐였을 뿐입니다. 쉽게 말해 달러에다가 해당 국가의 리스크까지 달린, 즉 달러보다도 열등한 화폐였죠. 세상의 모든 법정 화폐가 각국 중앙은행들의 돈 장난으로 쉴 새 없이 가치가 녹아내리고 있는데 제왕으로 군림하고 있는 달러가 자신보다 급이 낮은 화폐에 자리를 내어줄 리가 없죠. 반면 비트코인은 완전히 다른 이야기입니다.
비트코인은 가치를 단단히 보존할 뿐만 아니라 시간이 지날수록 가치가 상승하며 누군가 임의로 팽창을 일으킬 그 어떤 메커니즘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만약 독일 마르크화가 기축통화 자리를 넘본다면 어떻게 될까요? 미국 정부는 경제가 망가진 무능한 유럽 국가들을 독일 등에 업혀서 마르크화를 단숨에 쓰레기로 만들어버릴 것입니다. 그러나 그 누구도 비트코인에는 그런 짓을 할 수가 없죠. 이 세상에 그 어떤 천재라도 비트코인 발행량을 늘릴 방법은 없습니다. 우리는 영원히 비트코인 2100만 개라는 절대적 숫자에 묶여 있을 것입니다. 이 단순한 사실 하나가 비트코인의 가치를 치솟게 하고 반면 정부가 찍어내는 돈을 계속 폭락시킬 것입니다. 이것이 비트코인이 세상에 나온 이래 지난 17년간 벌어진 일입니다. 향후 17년 동안 비트코인의 성장 속도가 지난 17년에 단 1% 수준으로 둔화된다 하더라도 전 세계 모든 법정 화폐의 가치를 다 합친 것보다 거대한 자산이 됩니다. 비트코인은 이미 1조 8천억 달러가 넘는 거대한 유동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난 10년간 매년 70%씩 미친 듯이 성장해 왔는데 이 성장률을 크게 후려쳐서 매년 20-30%씩만 커진다고 계산해 보십시오. 아니, 아주 보수적으로 향후 20년 동안 매년 딱 10%씩만 오른다고 가정해도 미 국채 시장보다 덩치가 커집니다. 지구상에서 가장 유동성 풍부한 시장이 되고 세계에서 가장 우월한 자산이 되며 세상 모든 이들이 필사적으로 비트코인을 소유하려 들 것입니다. 결국 비트코인은 계속해서 몸집을 불려 전 세계 실물 경제 그 자체가 될 것입니다. 그와 반대로 국민들에게 허상을 파는 정부와 그 복사기로부터 만들어진 법정 화폐들은 끝없는 나락으로 떨어져 글로벌 경제에서 흔적도 없이 쪼그라들 것입니다. 어떤 의미에서 비트코인은 인류가 그동안 겪었던 매우 고질적인 문제, 정치적 부패, 경제적 부패에 대한 가장 눈부신 솔루션입니다. 인류의 위대한 창의성이 마침내 정부 주도 인플레이션의 족쇄를 끊어낼 궁극의 해답을 찾아낸 것입니다. Human ingenuity has finally found a way to free itself from inflation. Thank you very much. 여러분, 세계적인 베스트셀러 비트코인 스탠다드의 저자 사이페딘 아모스의 지난번 강연 영상 정말 많은 분들께서 좋아해 주셨는데요. 오늘 올라가는 영상은 그에 이어 Q&A 더빙 영상입니다. 사실 본 강연도 정말 훌륭했지만 Q&A도 진짜 장난 아닙니다. 저도 작업하면서 몇 번을 봐도 감탄이 계속 나오더라고요. 비트코인을 잘 모르시든 이미 잘 아시든 상관없이 이래서 괜히 베스트셀러 하는 거 아닌가 보다 하실 겁니다. 설레발 아니고요. 직접 보고 나시면 얼마나 대단한지 알 수 있겠죠? 그러면 각설하고 바로 넘어가겠습니다. Let's go! Professor Amos, thank you very much for the exciting and 정말이지 도발적이고도 깊은 통찰을 주는 훌륭한 강연 대단히 감사합니다. 제가 질문 하나 드릴게요. 비트코인 생태계의 기초를 닦으신 대표적 사상가로서 비트코인을 단순한 투자 자산이나 신기술을 넘어 새로운 글로벌 금융 질서를 세우는 거대한 제도적 기반으로 보고 계시잖아요. 마침 한국에 오셨으니 여쭙고 싶습니다. 한국 사회에서 비트코인을 하나의 제도로 안착시키려면 정부나 사회가 어떤 조치를 취해야 되며 왜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Yeah, that's a great question. I think 네, 아주 날카로운 질문입니다. 비트코인이 세상에 퍼져나가는 방식은 정부의 상식과는 꽤 다르게 돌아갑니다. 만약 어떤 정부가 비트코인을 탄압하거나 강력한 규제로 옥죄려 한다면 이는 오히려 비트코인의 진가를 전 국민에게 무료로 광고해주는 꼴이 되거든요. 시민들은 화폐 가치가 무너지고 있다는 걸 직감하고 필사적으로 비트코인을 원하게 될 겁니다. 일반적으로 어떤 국가 정부가 나 비트코인 금지하겠다 이렇게 엄포를 놓는다면 그건 사실 당장 지금 전 재산 털어서 비트코인에 몰빵해야 한다는 가장 강력한 매수 신호입니다. 이거는 지금까지 비트코인 세계에서 불문율이었어요. 그런데 아무튼 이곳 한국은 나름 디지털 자산에 대해 꽤 진취적이고 규제 틀을 갖춘 나라 중 하나이며 이것이 한국에서 크립토 산업이 폭발적으로 성장한 비결 중 하나일 수도 있죠. 한국 정부가 비트코인 발전을 위해 나아가 국가 경제를 위해 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하고 혁신적인 조치는 would be to just stop
putting capital gains tax on it. 당장 비트코인에 대한 자본이득세를 전면적으로 폐지하는 것입니다. 세금이라는 이 모래주머니 과감히 제거하고 국민들이 비트코인을 자유롭게 거래하도록 내버려 두면 비트코인은 자연스럽게 완벽한 돈의 지위로 올라설 수 있습니다. 물론 정부가 자본이득세를 계속 거두면 이 역사의 흐름을 멈출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건 아닙니다. 이건 멈출 수 없어요. 단지 보유자들을 조금 더 귀찮게 할 뿐이기 때문에 채택 속도가 조금 늦춰질 뿐입니다. 결국 시간이 지나면 비트코인은 계속해서 거침없이 우상향할 테니까요. 돈이라는 건 결국 가장 유동성이 풍부한 재화를 뜻합니다. 팔려고 내놨을 때 사겠다는 사람이 한 트럭인 그런 상품이야.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가장 유동성이 큰 화폐를 소유하려 합니다. 아주 먼 옛날부터 금이 인류의 화폐가 된 이유를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중앙은행 엘리트 몇몇이 모여서 야 오늘부터 금을 화폐로 쓰자 이렇게 결정해서 된 게 아닙니다. 아니면 아주 오만한 그런 사치스러운 황제가 칙령을 내려서 금이 화폐가 된 것도 아니죠. 금은 지구상의 정부라는 게 탄생하기 수천 년 전부터 당당히 화폐 자리를 차지하고 있었고 수많은 제국들이 흥망성쇠를 거듭하며 잿더미로 변하는 가운데 지금까지 잘 살아남아 있습니다. 정부가 허락하든 말든 금은 그저 묵묵히 존재할 뿐이죠. 금이 화폐의 제왕이 될 수 있었던 이유는 정말 단순합니다. 전 세계 사람들이 가장 많은 자신의 유동성을 금으로 쟁여두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럴 수 있었던 이유는 금의 공급이 아주 보수적으로 늘어났기 때문이죠. 통화량 팽창이 가장 적게 일어났기 때문입니다. 금은 아무리 열심히 캐도 1년에 기껏해야 1.5% 아니면 2% 정도밖에 늘어나지 않습니다. 지구상에서 가장 팽창률이 낮은 물질이었고 그 희소성이 자연스럽게 금을 화폐의 왕좌에 앉힌 것이죠. 저는 비트코인에 완벽히 똑같은 일이 벌어지고 있는 중이라고 확신합니다. 만약 미래를 내다보고 국가의 100년 대계를 그리는 정부라면 기존 금융 시스템이 비트코인 때문에 겪을 일시적인 충격에 호들갑 떨어서는 안 됩니다. You're not going to want to protect the typewriter industry by destroying the computer industry. 컴퓨터라는 혁명이 몰려오고 있는데 타자기 공장 노동자를 지키겠다고 컴퓨터 산업을 탄압할 바보가 어딨나요? 하지만 불행히도 이것이 오늘날 전 세계 정부들이 스스로 자초하고 있는 치명적인 함정이죠. 컴퓨터가 가져올 폭발적인 잠재력이 너무나 거대하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타자기를 버려야 하는 상황임에도 심지어 그 타자기 공장 주인조차 하던 일을 타자기가 아니라 컴퓨터로 하는 것이 스스로에게 훨씬 유리하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합니다. 한국 정부가 비트코인을 대할 때 반드시 가슴에 새겨야 할 역사적 교훈이라고 생각합니다. Okay, in the long run, maybe Bitcoin would win. 네, 교수님 말씀처럼 먼 훗날 장기적으로는 비트코인이 승리할 수도 있겠죠. 하지만 당장 내일이나 중단기적인 미래에는 훨씬 더 복잡한 변수와 가능성이 존재하잖아요. 지금 달러 중심의 견고한 시스템이 무너지고 도전받고 있다라고 믿는 전문가들도 많은데 이런 거시적인 혼돈 속에서 단기적인 그리고 중기적인 미래를 어떻게 전망하시는지 다양한 시나리오에 대비해 한국이 어떤 스탠스를 취하는 게 좋을까요? Yeah, I think in the short term, I don't see things as being fundamentally different in terms of Bitcoin. It's just 저도 단기적으로는 세상이 크게 변할 것이라 생각하지 않습니다. 비트코인은 그저 지난 17년간 해왔던 일을 우직하게 반복할 뿐입니다. 공급이 거의 늘어나지 않는 상태로 가격이 오르고 더 많은 대중들이 그 소문을 듣고 뛰어들고 치명적인 오류 없이 잘 작동하고 하는 그 지루한 과정 말입니다. 정말 놀라운 일 아닌가요? 지난 17년 동안 비트코인은 누가 뭐라 하든지 간에 계속해서 10분마다 새로운 블록을 만들어내고 있고 이 시스템은 멈춘 적이 없습니다. 정말 소프트웨어 공학의 기적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동안 수많은 정치꾼들, 오만한 경제학자들, 넥타이를 맨 은행가들, 방송에서 나오는 잘난 체 하는 온갖 칼럼니스트들이 매일 떠들어대는 소리를 한번 들어보세요. saying why Bitcoin can't work, why it won't work, why it's bad, why it's used by criminals, why it's only useful for money laundering or whatever. 비트코인은 내재 가치가 없어서 안 된다. 결국 실패할 거다. 범죄자들이나 쓴다. 돈 세탁용 도구일 뿐이다. 이런 헛소리들을 듣고 나서 비트코인 네트워크를 한번 보세요. 여러분이 비트코인을 좋아하든 증오하든
찬양하든 무시하든 비트코인은 아무 신경 쓰지 않습니다. 그냥 코웃음 치면서 10분마다 계속해서 묵묵히 새로운 블록을 찍어냅니다. 이 흔들림 없는 예측 가능성, 단 한 번의 중단도 없는 무결성, 절대 변하지 않는 통화 정책, 그리고 그 어떤 천재 해커나 권력자도 비트코인 발행량을 2,100만 개 이상으로 늘리지 못했다는 그 사실, 이 명백한 진실들을 깨닫는 순간 사람들의 뇌리에 벼락이 칠 겁니다. 마차, 나는 지금 비트코인 숏 포지션이구나. 내 계좌에 있는 쓰레기 같은 이 fiat 화폐가 휴지 조각이 될 운명이구나. 야, 이것도 당장 갖다 팔고 비트코인 사야겠다. 네, 세상 사람들이 이 진리를 깨닫는 것은 그냥 시간 문제일 뿐입니다. 이건 본능적인 행동이기 때문이죠. 그리고 깨닫는 사람들이 늘어날수록 가격은 치솟습니다. 이 무서운 일이 눈덩이 커지듯이 지난 17년 동안 단 하루도 단 1초도 쉬지 않고 지금까지 진행되어 온 것이죠. 이것이 비트코인이 지닌 진정한 무기입니다. 얼치기 같은 경제학자들이 여전히 비트코인을 튤립 버블이니 디지털 장난감이라느니 하면서 폄하하고 조롱을 퍼붓습니다. 그러나 이미 이렇게나 커져버린 거대한 글로벌 네트워크가 장난감이라니, 이거는 현실을 부정하는 것이죠. 비트코인은 쓸모없는 장난감이 아니라 이미 눈앞에 거대하게 존재하는 완벽한 글로벌 금융 시스템입니다. 여러분들이 눈을 감는다고 이 현실이 사라지지는 않죠. 지금 이 순간에도 매일같이 전 세계적으로 50만 건 이상의 거래를 한치의 오류 없이 처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원한다면 지구 반대편으로 수조 원의 돈을 단 1,000원도 안 되는 수수료로 그 누구의 도움 없이, 그 누구의 확인 절차 없이 직접 전송할 수 있습니다. 이건 인류 역사상 유례가 없는 마법 같은 일인 거죠. 그리고 이 놀라운 현상은 앞으로 수년간 기하급수적으로 증폭될 것입니다. The dollar is massively undermined, and people then have to resort to Bitcoin out of necessity. 그러다 어느 순간 달러의 심장부에 비수를 꽂는 심각한 지정학적, 경제적 재앙이 터지면서 달러 가치가 폭락하는 변곡점이 올 수도 있습니다. 사람들은 지금처럼 투기적 마인드나 도박 같은 그런 거나 하고자 비트코인에 오는 것이 아니라 진짜로 심각한 이유, 당장 물건을 사고 팔아야 하고 당장 국제 송금을 해야 하는 생존의 문제 때문에 억지로라도 비트코인을 써야만 하는 상황에 내몰릴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지금 이란의 호르무즈 해협은 우리에게 엄중한 역사적 메시지를 남기고 있는 건지도 모릅니다. 그 순간 서서히 오르던 채택률 곡선이 이른바 수직으로 솟구치는 폭발적 상승, 이런 걸 목격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저 역시 처음 비트코인의 원리를 깨달았을 때는 당장 다음 주면 달러가 망하고 세상이 뒤집힐 것 같았지만, 공부를 더 깊이 할수록 이 거대한 전환이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는 않겠다라는 걸 깨닫게 되었습니다. 즉, 이런 모든 일이 정확히 몇 년, 몇 월, 며칠 어떤 방식으로 일어날지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저라고 점쟁이는 아닌 거죠. 그러나 지난 17년간 무자비하게 냉혹하게 진행되어 온 이 거대한 화폐의 진화 과정은 너무나 명백합니다. 세상 그 누가 와도 이 두 개의 폭주 기관차를 멈출 수는 없습니다. 첫 번째 폭주 기관차는 무한히 복사되는 법정화폐, 그리고 두 번째 폭주 기관차는 묵묵히 전진하는 비트코인인 것이죠. This process of monetization that has been taking place for 17 years can be stopped. Okay, Professor Amos, you are from the birthplace of human civilization. 네, 교수님은 또 인류 문명의 발상지인 중동 출신이시죠. 인간이 돈을 빌려주고 이자를 받는 부채와 채권 계약, 즉 이런 돈을 빌려주고 받는 채권 채무의 역사는 인류의 역사만큼이나 오래되었잖아요. 기록으로 치면 우리가 아는 법정화폐의 역사보다도 아마 훨씬 더 오래됐을 겁니다. 자, 여기서 인플레이션이라는 간접적인 형태의 세금으로 현대 전쟁 자금이 조달된다라는 이 교수님의 시각은 대단한 통찰력을 주는데요. 제가 한 가지 역사적 사실을 지적해 보겠습니다. 300년 전 베네치아 공화국은 비잔틴 제국과 맞서 싸울 해군력을 키우기 위해 세계 최초로 전쟁국채를 발행했습니다. 대영 제국 역시 프랑스와의 백년 전쟁, 그리고 나폴레옹 전쟁에서 막대한 정부 부채를 끌어다 썼죠.
이는 근대적 법정화폐 시스템이 자리 잡기 훨씬 이전의 까마득한 옛날 얘기잖아요? 그러면 교수님 말씀대로 우리가 설령 완벽한 비트코인 스탠다드로 간다고 해서 국가가 빚을 내고 전쟁을 일으키는 이 본질적인 악습, 이건 막지 못하는 거 아닐까요? Yeah, so I think, as an economist, I like to think marginally. 네, 아주 날카로운 지적입니다. 저는 경제학도로서 세상을 뭐 아니면 도식의 절대적 관점이 아니라 한계적 관점, marginal analysis 관점에서 분석하는 것을 아주 좋아합니다. 저는 어느 날 비트코인 스탠다드 버튼 뚝 누른다고 해서 인류가 갑자기 모든 전쟁을 멈추고 몇몇 인간 안에 내재되어 있는 전쟁 DNA가 소멸하고 이 지구에 완벽한 평화가 찾아올 거다, 이렇게 순진하게 믿는 게 아닙니다. 하지만 20세기 이전 근본이제 시절의 전쟁과 중앙은행이 돈을 찍어내던 20세기 이후 법정화폐 체제 아래에서의 전쟁을 팩트로만 비교해봐도 너무나도 극명한 차이가 존재합니다. 전쟁 자금을 조달하는 메커니즘 자체가 완전히 달라졌기 때문이에요. 물론 말씀하신 대로 과거 왕이나 정부도 전쟁 채권을 얼마든지 찍어서 빚을 낼 수 있었습니다. 근데 그 빚을 무슨 수로 갚았을까요? 결국 세금뿐이었습니다. 정부는 백성들에게 억지로 세금을 쥐어짜야 했고 금은 복자기로 찍어낼 수 없었기에 오직 실물금으로만 세금을 걷어야 했죠. 전쟁을 아무리 하고 싶어도 왕실은 엄청난 재정적 제약을 받았고 현대의 방만한 정치인들보다 훨씬 무거운 재정적 책임, 제가 강의에서 표현한 어른과 같은 책임을 져야만 했습니다. 하지만 미국의 이라크 전쟁이나 아프가니스탄 전쟁을 떠올려 보세요. 전쟁 초기에 그 어떤 정치인도 전쟁 비용이 얼마나 들지 진지하게 토론하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네오콘 같은 전쟁광들이 방송에 나와서 전쟁 비용은 거의 안 듭니다. 10억 달러면 떡을 칩니다. 석유가 나올 거기 때문에 오히려 더 이득일 겁니다. 이런 새빨간 거짓말을 늘어놓았죠. 그리고 그 거짓말이 들통나고 실제 청구서가 얼마였습니까? 무려 8조 달러였습니다. 원화로는 1억 원이 넘는 천문학적인 숫자가 몇 년 뒤에 찍힌 후에야 부랴부랴 전쟁 비용이 어쩌고저쩌고 떠들고 있죠. 우리가 카페에 들어가서 아메리카노 하나 주문하듯이 미국의 군산 복합체 Military Industrial Complex가 전쟁을 주문하면 정치인들은 돈 한 푼 안 든다고 국민들을 속입니다. 뒤에 무한대의 돈 복사기가 버티고 있으니까 비용 같은 건 안중에도 없는 것이죠. 진짜 청구서는 몇 년 뒤 끔찍한 인플레이션과 금융위기라는 괴물이 되어 국민들의 뒤통수를 후려칩니다. 대중은 이라크 전쟁과 2008년 미국 서브프라임 금융위기를 전혀 별개의 사건으로 생각하지만 사실 이 둘은 샴쌍둥이처럼 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미국 경제를 붕괴시킨 인플레이션 거품의 이면에는 미국 정부가 이라크에서 벌인 대규모 살상에 쏟아부은 천문학적 전쟁 자금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근본이자였다면 이런 어처구니 없는 돈잔치는 애초에 불가능했겠죠. If we go back to gold, we would have less gold, less war financing, and war would be a lot more. 제 두 번째 책 피아 스탠다드와 세 번째 책 경제학 원론에서 이 메커니즘을 상세히 논증했습니다만 결론만 말씀드리면 우리가 근본이자로 돌아간다면 전쟁의 횟수는 극적으로 줄고 전쟁 규모가 축소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정부는 무모한 전쟁을 벌이기 전에 줍 하나를 수백 번 튕겨야 되고 전쟁에 돈을 쓰는데 극도로 신중해지고 국민들도 매우 깐깐해질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한 발 더 나가서 저는 비트코인 스탠다드의 세상이 과거의 근본이제보다도 정부의 손발을 수백 배는 더 꽁꽁 묶어버리는 보수적인 재정체제가 될 거라 단언합니다. 왜냐하면 과거의 근본이제는 치명적인 아킬레스건을 가지고 있었죠. 무거운 금괴를 일일이 옮길 수가 없었기에 결국 중앙은행 금고에 금이 집중화되었지 않습니까? 이 틈을 타서 정부가 금 보유량을 훌쩍 뛰어넘는 가짜 종이, 즉 지폐를 발행해 통화 팽창을 일으켰고요. 제1차 세계대전이 발발한 1914년 명목상으로만 근본이제였을 뿐입니다. 이때 어떤 건지 아십니까? 영국의 영란은행 금고에 있던 금은 시중에 풀린 파운드화 지폐 가치의 30% 정도밖에 되지 않았어요. 즉 1914년부터 이미 이 세상은
무늬만 근본인재였을 뿐 이미 뼛속까지 썩은 법정화폐 체제였습니다. 물론 영란은행에서 파운드화를 금으로 교환해주긴 했죠. 그러나 전 세계에 흩어져 있던 막대한 양의 파운드화를 들고 사람들이 한날 한시에 몰려와 금 태환을 요구할 일은 없었던 겁니다. 엄청난 비용이 드는 일이니까요. An Indian bank and you had a bunch of British pounds, it was good that you had them. But if you wanted to withdraw them and take gold custody, 인도에 있는 은행이 금고에 잔뜩 쌓여있는 영국 파운드와 종이다발을 일일이 묶어서 수송선에 실어 런던으로 보내고 다시 금으로 받아오는 일을 상상해 보세요. 수개월도 넘게 걸리고 비용도 천문학적이라서 현실에서 일어날 가능성이 극히 희박한 일이었습니다. 바로 이 틈을 타 중앙은행들은 막대한 통화 팽창을 일으켰던 거고요. 제1차 세계대전이 국지전이 아닌 대규모 전면 사륙전으로 확대될 수 있었던 진짜 이유도 중앙은행이 이처럼 돈을 찍어낼 권리를 쥐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미 이때부터 우리 세상은 근본이제가 아니었던 겁니다. 그래서 저는 비트코인이 이러한 정부의 특권을 영원히 빼앗아 버릴 것이라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비트코인은 진짜 물건으로 상환받는 거래 비용을 급적으로 낮춰주기 때문입니다. 지금 당장 인도에서 영국의 은행에 있는 비트코인을 찾고 싶다면 단돈 10센트만 내면 바로 찾아올 수 있습니다. 금을 상환받으려고 하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수천 달러, 수만 달러의 비용도 들고 며칠, 길게는 몇 주, 몇 달이 걸릴 것이죠. 최근 프랑스나 독일이 뉴욕 금고에 보관된 금을 본국으로 환수하려고 했을 때 이 무거운 금괴를 옮기는 데만 수개월이 걸렸습니다. 결국 프랑스는 이송을 포기하고 미국에서 금을 처분한 뒤 프랑스나 런던에서 새 금을 사들이는 방식을 택했죠. 결국 핵심은 제가 늘 강조하는 공간을 넘나드는 탐매성입니다. 정부가 통화 팽창이라는 폭정을 저지르기 전에 사람들이 돈을 재빨리 다른 곳으로 옮길 수 있는 강력한 능력 말입니다. 바로 이런 이유로 저는 비트코인 스탠다드의 세상이 정부의 재정을 지금보다 훨씬 더 꽁꽁 묶어버리는 족쇄가 될 것이며 이는 인류에게 엄청난 축복이라고 굳게 믿습니다. 지난 한 세기 동안 인류를 괴롭혀온 고질적인 병폐, 화폐 팽창이라는 암을 치료할 유일한 열쇠가 될 것입니다. Very interesting. But I think that Korea is a bit special. 네, 교수님의 주장이 아주 흥미롭습니다. 근데 한국은 또 상황이 좀 특수합니다. 지정학적으로 긴장감이 높고 매우 민감한 곳에 위치하고 있죠. 만약 어떤 사태가 발생해서 전쟁 채권을 발행해야 하거나 극단적인 위기 상황에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법정화폐 시스템을 가동해야 될 수도 있잖아요. 우리는 항상 그런 상황에 대비해야 하는 한국인이기 때문에 교수님께서 추천하시는 비트코인 스탠다드를 전면 수용하기에는 현실적인 난관이 좀 있어 보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인플레이션이 정부의 국방자금 조달에 도움이 된다는 생각은 완벽한 착각입니다. 이는 돈 복사기를 돌리면 실질적인 자원이 창출될 거라는 케인스주의의 가장 궁극적인 헛소리에 기반을 하고 있죠. 결코 사실이 아닙니다. 돈을 더 찍어낸다고 해서 자원이 더 생겨나는 게 아닙니다. 돈을 더 찍어내면 무기가 더 만들어지나요? 아니면 무기를 만드는 공장이 생겨나나요? 한국은행이 지금 당장 1조 원을 찍어낸다고 해서 미사일 만들 화약이, 미사일 만들 공장이 생기나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if you print more money, you're not creating more resources. You're not making more weapons. You're not making more capital goods. 자본의 총량은 돈의 양과 무관하게 절대 변하지 않습니다. 허공에서 돈을 만들어낼 때 벌어지는 유일한 일은 기존의 자원이 재분배될 뿐입니다. 새로 찍힌 1조 원을 쥔 자들이 시장에 나가서 자본재를 싹쓸이하는 것이죠. 근데 이게 새로운 자본을 창출한 건가요? 아닙니다. 그저 자본의 주인만 바뀌었을 뿐이죠. 저는 이게 지금의 법정화폐 시대를 지배해온 가장 치명적이고 근본적인 주류 경제학의 오류라고 생각합니다. 정부 손에 돈을 쥐어주면 공짜 점심이 생길 것이다 라는 환상이죠. 자, 우리가 전쟁을 치르고 싶은데 돈이 문제야? 그러면 돈을 잔뜩 찍어내면 되겠지. 이런 식입니다. 정부는 적국과의 교전 같은 전쟁만이 아니라 모든 것의 전쟁을 선포합니다. 불평등과의 전쟁, 집값과의 전쟁, 기후위기와의 전쟁. 그렇게 전쟁을 치르고 5년 뒤에 인플레이션과 금융위기가 닥치면 이건 우리가 돈을 무지막지하게 찍어내서 그런 게 아니라 이것 때문이야, 저것 때문이야 라고 하면서 남 탓을 합니다.
허공에서 자원을 창출할 수 없다는 진실. 돈 복사기가 돌아가는 것은 자본의 가치나 생산성을 높이는 게 아니라 돈의 가치만 쓰레기로 만드는 사실을 우리가 진정으로 깨닫는다면 화폐 팽창이 결코 전쟁의 자금줄이 될 수 없다라는 진리를 알 수 있습니다. 전쟁을 치르기 위해 자원을 동원할 때 돈을 찍어낸다고 자원이 마법처럼 늘어나지 않습니다. 결국 자원을 어떻게 동원하느냐의 문제인데요. 정부가 원한다면 무력으로 민간 공장을 점거하고 무기를 생산하게 할 수는 있겠죠. 아니면 세금을 걷어들여서 국민에게 직접 돈을 징수할 수도 있습니다. 전쟁을 치르려면 각 가정당 1,000달러가 필요합니다. 이런 식으로 말입니다. 만약 국민들이 이 외세의 침공이 진정으로 심각한 위협이라고 느낀다면 그 돈을 기꺼이 내겠죠. 반대로 심각한 위협이라 느끼지 않아서 1,000달러를 내기 싫어한다면 그건 좋은 거 아닐까요? 애초에 그 전쟁은 치를 필요가 없는 전쟁이었다는 말이니까요. And if they don't feel like it's a serious threat and they don't want to pay the $1,000, good. Maybe that isn't the war that they need to be fighting. 미국인들에게 우리가 이라크의 민주주의를 가져다 주려면 8조 달러가 필요합니다 라고 했으면 그 누가 동의를 했을까요?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가 국민들에게 무슨 명분을 대든 그 전쟁은 안 하는 게 맞지 않을까요? 정부가 마음대로 전쟁 자금을 댈 수 없다는 사실은 나쁜 게 아니라 사실 축복입니다. 그게 제 첫 번째 대답이고, 아니면 이렇게 말할 수도 있죠. 만약 한국이 정말로 전쟁을 치르기 위해 자원이 절실히 필요로 하고 그 자원을 징발해야 한다면 정부는 큰 문제 없이 국민들의 자원을 동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국민들이 원하는, 국민들에게 실제 효용을 주는 전쟁일 테니까요. 하지만 국민에게 돌아오는 혜택은 하나도 없고 그저 정부나 권력과 결탁한 소수에게만 득이되는 침략 전쟁이라면 어떨까요? 그런 전쟁이라면 정부가 돈을 찍어내 사람들을 전쟁터로 내몰지 못하게 막는 편이 훨씬 나은 거 아닐까요? 저는 전쟁이라는 행위 자체가 시작하는 게 매우 어려워야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전쟁은 국민들의 진정한 승인을 받아야 되며 이는 단순한 투표로 증명될 것이 아닙니다. 미국 대다수 국민이 이란과의 전쟁을 반대했고 전쟁을 하지 않겠다고 떠벌린 트럼프 대통령에게 표를 던졌잖아요. 근데 결과를 보세요. 전쟁에 대한 승인은 단순한 투표, 단순한 약속이 아닌 책임감 있는 재정으로만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만약 미국 정부가 전쟁 비용을 선불로 치러야 했다면 국민들에게 이 전쟁에 돈이 얼마나 드는지 아주 솔직하게 밝혀야 했을 것이고, 따라서 이 전쟁에 자금을 조달하기 매우 어려웠을 것이니 전쟁이 안 일어났을 확률이 훨씬 높습니다. 이것이 바로 비트코인이 가져올 투명하고 정직한 회계인 것이죠. 비트코인으로 인해 정부가 전쟁을 일으키는데 족쇄가 채워진다면 그것은 아주 환영해야 할 훌륭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Fascinating. Okay. About 20 years ago, I was at Lehman Brothers. It didn't end well, of course. 아, 네. 정말 흥미진진하네요. 좋습니다. 저는 20년 전 리먼 브라더스에서 일했는데요. 물론 그 끝은 아시다시피 별로 좋지 않았죠. 법정 화폐로 인한 거품이 터지면서 우리가 또다시 금융위기에 빠졌다, 이런 가정을 해보면요. 자산 가격은 폭락하고 있고 수많은 금융기관이 부채를 줄여야 되고, 그러니까 즉 디레버리징을 해야 되고, 이 디레버리징이 일어날 때는 자산을 매각하거나 자본을 확충하는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위기 상황에서 자산을 헐값에 매각하는 이른바 파이어 세일을 하면 자산 가격이 더욱 폭락하는 악순환이 발생하면서 경제 위기가 더 깊어지고, 반대로 자본을 어떻게 확충하는 일은 이런 분위기에서는 결코 말처럼 쉽지는 않죠. 경제 위기가 왔는데 누가 누구한테 돈을 빌려주려고 하겠어요? 20년 전 이런 일이 일어났을 때 우리는 새로 돈을 찍어서 자본을 투입할 수 있었습니다. 법정화폐 체제이기 때문이죠. 그렇게 디레버리징을 어떻게든 버티고 위기를 극복할 수 있었는데, 어떤 의미에서 탄력적인 법정화폐 시스템은 금융위기가 일어났을 때 유용하게 쓰일 수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단 말이죠. 반면 비트코인은 총 공급량이 아주 기계적으로 고정되어 있습니다. 이렇다면 위기가 발생했을 때 심각한 부담이 될 수도 있다라고 말할 수도 있을 텐데, 비트코인 스탠다드를 우리가 받아들인다면 이런 위기에 대한 별도의 리스크 관리 시스템이 필요할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Well, I think this is a little bit like saying alcohol.
quitting alcohol is not a good way of fighting a hangover. 그거는 마치 숙취를 이기려고 술을 끊는 거는 좋은 방법이 아니니까 야 역시 숙취에는 해장술로 숙취를 해소해야지 하는 것과 같이 들립니다. 물론 해장술을 마시면 숙취의 고통을 잠깐 가려줄 수는 있겠죠. 근데 중요한 건 애초에 술을 안 마시면 숙취를 겪을 일이 아예 없다는 점입니다. 네, 답은 간단합니다. 술을 안 마시면 됩니다. 그러면 숙취도 없고 알코올 중독도 아니, 없습니다. 없어요, 그냥. 자, 우리가 엿보는 수많은 금융위기들은 본질적으로 돈이 탄력적으로 늘어날 수 있다는 사실 그 자체에서 비롯되는 거 아닌가요? 돈이 망가져 버린 거죠. 중앙은행의 통화량을 끝없이 조작할 수 있기 때문에 법정화폐는 근본적으로 고장이 나 있는 상태이며 화폐로서의 기능 상실이 바로 이런 금융위기로 발현되는 것입니다. 화폐가 팽창되어야 한다고 맹신하는 경제학자들은 금융위기를 이 화폐 팽창 탓이라고 절대 인정하지 않죠. 그래서 항상 통화 불균형이라든가 야성적 충동이라든가 글로벌 리세션이 하는 기괴한 말들로 위기의 원인을 가리는데 급급합니다. 사실 이 모든 위기를 초래한 진짜 원인이 통화 팽창을 시킨 것인데 말이죠. 제 책에 오스트리아파의 경기 변동 이론과 화폐 팽창의 파괴적인 영향에 대해 자세히 다뤘으니 꼭 읽어보시길 권합니다만 짧게 답하자면 이렇습니다. 비트코인 스탠다드가 와도 금융위기는 계속 될 겁니다. 사람들은 계속해서 돈을 빌리고 그 돈을 못 갚는 사람들은 언제나 생기기 때문이죠. 하지만 정부가 통화량을 늘릴 수도 없고 마음대로 조작할 수도 없기 때문에 우리가 겪게 될 금융위기는 2008년 금융위기와 같은 혹은 코로나 금융시장 대폭락과도 같은 것이 아닌 시스템 전체 붕괴가 아니라 개별적이고 국지적인 사고에 그칠 것입니다. So a bank might engage in fraud, a bank might lose its business, a bank might make a very bad investment, the bank might be ruined because an earthquake happened. 비트코인이 지금의 시스템을 대체하더라도 어느 은행이든지 사기를 칠 수도 있고 영업을 잘못할 수도 있고 잘못된 투자를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운 나쁘게 자연재해가 나서 어떤 사업이 파산할 수 있겠죠. 그 은행과 거래하던 사람들은 당연히 손실을 입을 거고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게 시스템 전체의 위기로 번지는 것은 아니니 그 은행 하나 살리겠다고 모두가 쓰는 화폐의 가치를 무참히 짓밟는 짓은 결코 일어날 수 없을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법정화폐 시스템 중심에 또아리를 틀고 앉아있는 도덕적 해일, 모럴 해저드, 금융권의 폐악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돈 복사기가 있다는 사실 자체가 권력의 중심에 있는 은행과 기득권층에게 이런 속삭임을 끊임없이 하는 것입니다. 야, 아무리 멍청하고 치명적인 실수 저질러도 괜찮아. 형님이 책임져 준대잖아. 아, 그리고 그게 오히려 엄청 많은 돈벌이가 될 수도 있어. 이렇게 사고를 일으키도록 부추기는 꼴입니다. 자, 여러분, 멍청한 실수를 계속 반복하는데 그때마다 엄청난 보너스를 챙겨간다면 그거는 실수가 아니라 시스템의 의도된 기능이라고 의심하는 게 합리적인 판단 아닐까요? 금융 시스템 종사자들에게 지금은 정말 천국과도 같은 시스템이죠. 인플레이션을 조장하고 화폐 가치를 무참히 짓밟고 무모하게 리스크를 짊어질수록 보너스가 천정부지로 솟구치니까요. 그러다가 위험이 터져서 위기가 오면 네, 괜찮습니다. 위기를 막아줄 큰형님 중앙은행이 즉시 출동하니까요. 방탕한 행동이 불러온 참사로부터 얼마든지 그들을 구출해줍니다. 이토록 무모하게 이들이 행동할 수 있는 이유가 뭘까요? 바로 돈 복사기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비트코인은 이 돈 복사기를 박살내는 것이죠. 중앙은행은 더 이상 은행들을 구제해줄 수 없고 멍청하게 영업하거나 사기를 저지르는 사업가들, 은행들을 망하게 해서 자빠지게 만들 것이고 아무도 그들을 옴자로 구해주지 못하게 할 것입니다. 자,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우리는 그 누구도 미친 짓을 벌이지 않는 매우 튼튼하고 견고한 은행 시스템을 갖게 될 겁니다. 야, 내가 이거 잘못하다가 돈 잃으면 끝이구나 라는 걸 뼈저리게 알기 때문에 모두가 극도로 신중해질 것입니다. You lose your money. There are no do-overs. Bitcoin is money for adults. It's for grown-ups. Fiat is money for children. 리셋 버튼은 없어요. 다시 한번 도전하시겠습니까? Yes! 이런 버튼도 없습니다. 이런 점에서 비트코인은 진짜 어른들의 돈이라고 할 수 있지 않을까요? 반면 법정화폐는 애들이 갖고 노는 가짜 돈입니다.
그래 너 리스크 관리 엉망으로 해서 뭐 700억 달러 날렸어? 괜찮아. 넌 시스템적으로 중요한 거 같으니까 자 여기 700억 달러 더 줄게. 이거 가지고 또다시 신나게 놀으렴. 여러분 이게 애들 장난감이지 돈입니까? 그에 반해 비트코인은 진짜 돈입니다. 우리의 금융 시스템이 법정화폐가 아닌 비트코인 위에 세워질 때 비로소 어른의 책임감이라는 것이 생겨날 것입니다. We're going to have fiscal and monetary responsibility on Bitcoin and not on fiat. I have several interesting questions from the audience. 네, 이제 제가 준비한 질문은 여기까지고요. 청중들로부터도 아주 흥미로운 질문이 몇 개 들어왔습니다. 자, 먼저 비트코인은 변동성이 너무 큽니다. 가격이 크게 출렁이는데 과연 기축통화로 쓰이는 게 현실적으로 가능할까요? 라는 질문인데요.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당연합니다. 지금 당장은 기축통화가 불가능하죠. 근데 여기서 우리가 던져야 할 진짜 흥미로운 질문은 그동안 왜 변동성이 컸을까? 그리고 어떻게 그 변동성이 점점 사라지고 있는 것일까? 이겁니다. 일단 과거 데이터를 살펴보면 변동성은 꾸준히 감소해 오고 있습니다. 지난 17년간의 데이터를 보면 변동성이 뚜렷하게 줄어드는 추세를 명확히 확인할 수 있죠. 변동성이 존재하는 이유는 매우 간단한데요. 비트코인은 여전히 규모가 아주 작은 자산이기 때문입니다. 현재 시가총액이 1조 8천억 달러 수준인데요. And so if Elon Musk wakes up tomorrow and says, I want to buy $10 billion worth of Bitcoin, that's going to be a big deal. That's huge compared to the size of the Bitcoin market. 일론 머스크가 내일 아침 갑자기 나 비트코인 100억 달러어치 살래 라고 트윗 한 발 날리면 시장은 크게 출렁이겠죠. 저 따라서 비트코인 했다가 피본 사람 많죠. 전체 비트코인 거래 규모에 비해 100억 달러는 엄청난 액수고 사람들의 매수 행위를 강하게 자극할 테니까요. 그러다가 한 주가 또 지나서 아몰랑 나 이제 비트코인 안 믿어 다 팔래 이렇게 하면 가격도 폭락하는 거고요. 이러한 변동성이 최적의 상태라고 할 수는 없겠죠. 근데 누군가 비트코인 같은 엄청난 화폐 시스템이면서 가치 상승도 폭발적으로 거두면서 동시에 변동성 없이 완전 자로 잰 것처럼 매년 20%씩만 딱딱딱 오르는 거 그런 거 없어? 라고 하신다면 네 한번 꼭 발명해 주세요. 현재로서는 그런 완벽한 선택지는 없습니다. 그리고 그런 발명은 애초에 불가능한 것이고요. 원하는 이상적인 조건을 갖춘 무언가가 하늘에서 뚝 떨어지기 바라는 거는 학술 산화탑에 갇힌 지금의 주류 경제학자들이나 하는 짓입니다. 현실적으로 우리에겐 두 가지 선택지일 뿐입니다. 장기적으로 엄청나게 가치가 폭등하지만 단기적으로 변동성이 큰 비트코인, 아니면 장기적으로 가치가 쓰레기가 되는 것은 확정적이지만 단기적으로는 안정적인 것처럼 보이는 법정화폐. 그래서 저는 결국 이게 마인드의 문제, 장기적, 단기적 시야의 문제, 그리고 무엇보다 지능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평생에 걸쳐 돈 가치가 증발하는 걸 지켜보시겠습니까? 아니면 약간의 롤러코스터를 타더라도 훗날 가치가 보존되는 걸 찾으시겠습니까? 정답은 아주 명확하지 않나요? 물론 당장의 변동성 때문에 사람들이 자신의 자산 규모 중 비트코인을 담을 수 있는 그 정도는 줄어들겠죠. 비트코인이 처음 깨져서 야 이거 진짜 엄청난 거네, 야 미쳤다 이렇게 깨달았다 할지라도 전재산 올인하는 것은 현명한 선택이 아닙니다. 물론 타이밍 어떤 운빨로 비트코인 가격이 하늘 뚫고 솟구치면 대박이겠지만 대다수의 사람들은 단기적 변동성에 휘말려서 위험한 상황에 빠질 확률이 훨씬 높죠. 비트코인이 반토막 났는데 내일 당장 카드값 내야 된다면 꼼짝없이 뼈아픈 손실을 보고 손절해야 되는 상황이 오는 겁니다. 그래서 리스크를 적절히 관리해야 하죠. 이런 식으로 자신의 리스크를 관리하면서 서서히 진입하는 사람들이 더 많기 때문에 비트코인의 채택 과정이 오래 걸리는 겁니다. 그리고 사실 이게 더 좋은 방향이에요. 저는 이 과정이 본질적으로 불가피하다고 생각합니다. 시장 참여자가 늘어날수록 가치는 오르고 시장 규모와 유동성이 커질수록 변동성은 필연적으로 하락합니다. 지금 당장은 일론 머스크가 손가락 몇 개 놀려서 트윗 한마디 올리면 가격이 들썩일지는 몰라도 5년 뒤, 10년 뒤에는 시장은 눈 하나 깜짝하지 않겠죠. 비트코인의 몸집은 훨씬 거대해져 있을 테니까요. 그때쯤이면 국가 단위의 큰 손들이 움직여야 가격이 흔들릴 겁니다. 근데 거기서 또 5년, 10년이 지나면 정부조차 가격을 흔들지 못할 것이에요. So think of it this way. If Bitcoin becomes a $100 trillion market,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비트코인의 시가총액이 100조 달러를 돌파한다면
미 국채 시장은 물론 전 세계 모든 법정화폐를 합친 것보다 거대해진다면 그때쯤이면 변동성이라는 단어를 말하는 사람들은 흔적도 없이 사라질 겁니다. 누구인가? 지금 누가? 그 확실한 증거로 금을 보면 됩니다. 금은 어떻게 변동성이 서서히 없어졌을까요? 금이 수십 년, 수백 년, 수천 년에 걸쳐 그토록 경이롭게 가치를 보존하면서 안정성을 유지할 수 있었던 비결은 뭘까요? 중앙은행이 통제를 잘해서 그런가요? 제롬 파월이 통화 균형을 잘 맞춰서 그런가요? 전혀 아닙니다. 누구나 금을 캐고 사고 팔 수 있었어요. 그런데도 금이 어떻게 다른 자산들보다 안정적인 가치를 지녔을까요? 왜 수천 년 동안 가치를 잃지 않았을까요? 로마 시대와 오늘날을 비교해봐도 실제 물건 가격을 금으로 환산해보면 그 가격이 수천 년 동안 거의 변하지 않았는데 이게 과연 누가 공급량을 쥐락펴락 잘 관리해서 그렇게 된 겁니까? 아닙니다. 바로 금 공급 증가율이 이 세상 어떤 상품보다도 가장 낮았기 때문이죠. 이 낮은 증가율이 가치를 상승시켰고 막강한 자본풀을 형성하게 했으며 가장 유동성이 풍부한 상품으로 만들어낸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금을 완전한 돈으로 등극시켰죠. 규모가 거대해지니까 개별 거래가 가격에 미치는 영향은 좁쌀만큼 작아진 겁니다. 어떤 상품에서나 존재하는 매수 매도 호가의 차이, 그 스프레드를 생각해 보세요. 시장 유동성이 풍부해질수록, 즉 거래량이 많아질수록 스프레드는 좁아집니다. 스프레드가 좁은 자산일수록 화폐로서의 자격을 더 충족시키는 거죠. 현재 비트코인은 글로벌 화폐로 쓰이기에는 아직 몸집이 작습니다. 지금보다 수십 배는 더 커져야 합니다. This is the opportunity. Until then, you're getting to buy Bitcoin essentially like a startup, seed capital. 그러나 아직 그렇다는 점이 여러분에게는 엄청난 기회인 겁니다. 지금 우리가 비트코인을 사는 건 초기 스타트업에 시드머니를 대는 것이랑 똑같죠. 우버가 골방에서 청년 5명 모여서 야 우리가 언젠가 모든 택시를 이걸로 바꿀 거야 라고 하던 시절 그 거대한 시장을 보고 투자하는 것과 같습니다. 자, 비트코인이 전 세계 중앙은행을 지금 다 갈아치웠나요? 아닙니다. 지금의 비트코인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나 비트코인의 비즈니스 모델이자 그 아이디어는 정말 확실하고 강력하죠. 전 세계 중앙은행을 대체할 새로운 통화 시스템, 이런 비즈니스 모델을 가진 스타트업의 지분을 여러분들이 사는 겁니다. 5년, 10년 혹은 50년 뒤에는 이 통화 시스템이 지금보다 훨씬 더 거대해졌을 것이라는데 베팅하는 거죠. 그리고 이 베팅에 지금까지 올라탄 사람들은 모두 승리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승리할 것이라 저는 확신합니다. 누군가가 비트코인 총 발행량을 2,100만 개 이걸 더 늘릴 꼼수를 찾아내지 않는 이상 이건 피할 수 없는 운명이죠. 세상은 끊임없이 더 많은 달러, 더 많은 유로, 더 많은 위안, 더 많은 원화를 찍어낼 것이고 모든 자산의 공급량은 팽창할 것입니다. 더 많은 국채가 쏟아지고 더 많은 회사채가 넘쳐나고 주식은 폭발적으로 발행되겠죠. 모든 자산은 미친 듯이 늘어납니다. 단 하나, 우리가 수량을 늘릴 수 없는 유일한 자산이 바로 비트코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트코인이 필연적으로 최고의 화폐인 것이죠. 이 사실이 마음에 들든 안 들든 결국 우리는 비트코인을 받아들여야만 할 것입니다. And the one thing that we can't make more of is Bitcoin. And that makes it necessarily the best money. You may not like it, but eventually you're going to have to accept it. Okay, another interesting question from the audience. 네, 좋습니다. 또 다른 청중분의 흥미로운 질문인데요. 비트코인을 좋아하든 싫어하든 현재의 글로벌 금융 시스템이 심각한 문제가 있고 어떤 개선이 필요하다는 점에는 모두가 공감을 할 겁니다. 그런데 비트코인이든 뭐든 무조건적으로 신뢰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교수님의 첫 번째 책에도 썼듯이 비트코인 역시 하나의 제도고 돈은 본질적으로 사회적 기구이자 코디네이션 메커니즘인데 네트워크 효과라는 게 제대로 작동하려면 내가 쓰고 남이 쓰고 모두가 이 시스템을 신뢰해야만 하잖아요. 그래서 비트코인이 진정한 대안이 되려면 더 많은 신뢰를 구축해야 한다고 보는 시각이 있는데 이를 위해서 어떤 권고를 해주시겠습니까? I think this is similar to when cars arrived at isolated areas. 네, 이건 마치 어떤 시골 마을에 난생 처음 자동차가 등장했을 때랑 똑같은 것 같습니다. 저나 여러분의 증조 할아버지들은 아마 처음 자동차를 봤을 때 엄청나게 기겁했겠죠. 야, 저 쇳덩어리 안에
귀신이나 괴물이 들어앉은 게 틀림없어. 야, 저 어떻게 굴러가는 거지? 야, 말을 어디다 숨겨놓은 거야? 이렇게 생각하셨겠죠. 자, 이걸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요? 답은 간단합니다. 사람들이 더 많은 자동차를 보고 직접 타보면서 아, 귀신이나 마법 이런 건 없구나 라는 걸 두 눈으로 확인하면 됩니다. 아, 그저 기름을 넣으면 이게 돌아가는 기계장치일 뿐이구나 라는 사실을요. 그리고 자동차라는 거는 결국 우리의 시간을 아껴주고 우리의 삶을 개선시켰기 때문에 누구나 이 사실을 언젠가는 받아들이게 됩니다. 여러분들도 자전거를 어떻게 타는지 어렸을 때 깨우치고 자동차 운전법을 배우고 컴퓨터를 어떻게 작동시키는지 지금까지 터득해오지 않았습니까? 비트코인도 마찬가지입니다. It's not about trusting it, it's about understanding it. You don't trust a bicycle, you just understand that. 그래서 저는 사람들이 자꾸 비트코인에 대한 신뢰를 이런 식으로 운운할 때마다 참 답답합니다. 이건 믿고 안 믿고의 맹목적인 신뢰 문제가 아니라 그냥 평범한 지능으로 이해를 해야 하는 영역이기 때문입니다. 자, 까놓고 말해서 여러분들은 자전거를 신뢰해서 타나요? 그게 맹목적인 믿음입니까? 당연히 아닙니다. 그냥 자전거가 제대로 만들어져 있다면 내가 페달을 밟으면 아, 이게 앞으로 나가는구나, 이 원리를 이해하고 있을 뿐입니다. 그냥 기계적인 프로세스죠. 비트코인이 화폐와 은행 시스템에 가져올 혁명을 이해하려면 전화기 발전을 떠올려 보는 게 좋은데요.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누군가에게 전화를 걸려면 지금처럼 다이얼 누르는 게 다가 아니었어요. 수화기를 들면 일단 중앙교환국의 교환원에게 연결됐죠. 교환원에게 먼저 저 누구랑 통화하고 싶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면 교환원이 이쪽 집과 저쪽 집 사이를 유선으로 직접 연결해 줘야만 통화가 가능했습니다. 당연히 마음만 먹으면 교환원이 우리 통화를 다 엿들을 수도 있었고요. 저는 이거야말로 현대 중앙은행의 실체를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아주 완벽한 비유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는 내 돈을 내가 보내고자 하는 어떤 이에게 보낼 때 내가 그 돈을 보낼 수 있는지 없는지, 그 돈을 보낼지 말지, 이게 금액은 적정한지를 밀실에 앉아있는 인간들이 결정하는 세상에 살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심지어 이 세상에 돈이 얼마나 풀려 있어야 하는지도 그들이 정합니다. 100년 뒤에 미래 세대가 이 꼴을 본다면 완전히 미쳤다고 경악하지 않을까요? 에? 사무실에 처박힌 얼굴도 모르는 누군가가 내 돈을 보내도 되는지 안 되는지를 결정했다고? 아니, 잠깐만, 우리한테 돈이 이만큼 필요하다 안 필요하다 이런 지시를 내려야 했다고? 네,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화폐와 금융 시스템을 관리하기 위해 누군가를 신뢰해야 한다는 발상 자체가 미개한 기술 수준이 만들어낸 총극일 뿐입니다. The notion that we need to trust in people to manage the money and in order to manage the bank is a function of inferior technology. 전화를 걸기 위해 누군가 손을 꽂아줄 것이라고 믿어야 했던 시절의 사람들처럼 말이죠. 결국 인류는 교환은 없이 버튼 몇 개만 누르면 당사자와 다이렉트로 연결되는 혁명적인 기술을 발명해냈잖아요. 역사가 증명하듯이 인간의 시간을 아껴주는 기술 혁신은 무조건적으로 성공합니다. 사람들은 말보다 조금 빠른 자동차라는 게 나왔는데 잘못하면 폭발해서 불타 죽을 수도 있어요. 타실래요? 라고 물어봤다면 아무도 안 탄다고 했겠죠. 근데 자동차가 내 시간을 조금이 아니라 정말 획기적으로 절약해준다는 사실을 깨닫자 사람들은 불타 죽을 혹은 사고날 위험을 무릅쓰고 기꺼이 자동차에 올라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중이 비트코인을 신뢰하느냐 마느냐는 전혀 중요하지 않습니다. 전화교환원의 밥그릇을 지켜줘야 한다라든가 교환원이라는 직업이 지정학적 안보의 핵심이라느니 이런 걸 아무리 떠들어도 소용없습니다. 무한히 효율적인 기계장치와 거기에 달린 버튼 몇 개가 교환원의 자리를 무자비하게 대체해버렸으니까요. 중앙은행도 똑같은 운명을 맞이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람들이 비트코인을 신뢰하기 위해 해야 할 유일한 일은 두 눈을 뜨고 중앙은행이 전화국 교환원처럼 수동으로 이리저리 관리하는 돈이 이 사회에 어떤 병폐를 만들어내는지 직시하는 것뿐입니다. 그리고 비트코인이라는 고도로 자동화되고 진보한 통화 시스템이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보는 것이죠. 공급량이 고정되어 있고 그 누구도 규칙을 임의로 바꿀 수 없고 시스템을 통제하거나 조작할 수 없다. 애초에 누군가를 신뢰할 필요조차가 없는 겁니다. 비트코이너들이 입버릇처럼 외쳐온 슬로건 다들 기억하시죠?
Don't trust, verify. 신뢰하지 말고 검증하라. 그래서 여러분이 비트코인을 믿는지 안 믿는지는 전혀 중요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컴퓨터에서 비트코인 코드 전체를 직접 돌려보면 끝입니다. 자전거 올라타서 페달 돌려보면 끝이듯이요. 플로드를 돌린다고 하죠. 네, 플로드만 돌려보면 땡입니다. 그러면 지금 시스템 안에 있는 모든 비트코인이 언제 생성되었고 그게 누구한테 갔고 지금 누가 소유하고 있고 어떻게 거래되고 있는지를 먼지 한 톨까지 투명하게 검증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자면 비트코인이라는 배에 탑승하실 땐 굳이 누구를 믿을 필요 자체가 없습니다. 전체 코드를 일어나고 있는 일을 이 세상 누구나 쉽게 확인할 수 있기 때문이죠. 정부가 찍어낸 화폐와는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Which is not the same thing as with government money. Who here knows how the central bank actually works? Most people in the central bank don't quite understand how the central bank works. 여러분 중에 중앙은행이 실제로 어떻게 돌아가는지 정확히 아시는 분 계십니까? 심지어 중앙은행에서 근무하는 직원들조차 제대로 이해 못하는 게 현실입니다. 지금의 중앙은행 시스템을 처음부터 똑같이 만들어 보라고 하면 아무도 못할 겁니다. 하지만 수많은 사람들이 그리고 제 강의를 듣고 계신 여러분 누구라도 인터넷 그리고 컴퓨터만 있다면 비트코인 시스템을 직접 구축하고 여러분 스스로가 은행이 될 수 있습니다. 하고 싶은 거 해. 모든 것이 100% 투명하게 공개되어 있으니까요. 나중에 역사를 뒤돌아보면 법정화폐와 비트코인 사이의 기술적 격차는 까마득할 정도로 거대하게 느껴질 것입니다. 유일한 질문은 왜 인류가 이렇게 낡아빠진 법정화폐에서 비트코인으로 업그레이드하는데 이렇게나 오랜 시간이 걸렸지? 이 정도가 될 겁니다. 자, 왜 이렇게 오래 걸릴까요? 정답은 단순합니다. 변동성에 대한 공포와 정부의 선전 공작 때문입니다. 정부는 사람들에게 우리에겐 적당한 인플레이션이 꼭 필요해, 무조건 필요해, 그건 2% 정도지 라고 쉴 새 없이 세뇌하죠. 이 세뇌에서 벗어나는 데는 시간이 조금 걸리겠지만 비트코인의 가장 큰 장점은 법정화폐와 같은 화려한 언론 플레이가 전혀 필요 없다는 것입니다. 비트코인은 가격이 오른다, number goes up 이라는 명확한 마케팅 장치가 있습니다. 가치는 꾸준히 오르고 가격은 전 세계 누구나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죠. 고집을 부리고 끝까지 현실을 외면하고 싶은 분이 있다면 말릴 수는 없겠습니다만 평생 가난하게 살고 싶지 않다면 현실을 받아들여야겠죠. Okay, another question. Okay, this question is from 네, 다음 질문 받겠습니다. 쓰신 책인 비트코인 스탠다드에서 비트코인의 채택을 아이폰이 아닌 화약에 비유한 것은 아주 훌륭한 게임 이론적 통찰이었으며 저도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제가 질문드리고 싶은 것은 비트코인 스탠다드로의 폭발적인 전환을 이끌 어떤 촉매제에 관한 것인데요. 이 전환이 달러 패권국이 비트코인을 준비자산으로 축적하거나 지정학적 위기가 발생하는 등 거시적 요인에 의해 탑다운, 즉 위에서 아래로 일어날 것이라고 보십니까? 아니면 대중이 정부 화폐 팽창과 CBDC와 같은 금융 통제를 피해 금융 주권을 되찾고자 자연스럽게 채택하면서 임계점을 돌파하는 아래에서 위로, 이른바 버텀업 방식으로 일어날 것이라고 보십니까? Yeah, it's a very good question. I think if you asked me when I wrote the Bitcoin standard, I would have said, 네, 아주 예리하고 좋은 질문입니다. 만약 제가 비트코인 스탠다드를 쓰던 시절에 이 질문을 받았다면 당연히 후자, 대중들로부터 유기적으로 확산되는 바텀업이 될 것이라고 답했을 겁니다. 사람들이 비트코인을 보유하고 비트코인의 가치가 오르면서 다른 자산들을 밀어내는 그런 자연스러운 등장을 예상했었죠. 그러나 책을 쓴 지 8년이 지난 지금 시점에서 보면 제 예상보다 훨씬 더 많은 정보가 국가가 기관들이 공식적인 채택을 했죠. 반면 대중들 사이에 광범위한 그런 확산은 제 기대에 다소 못 미치는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솔직히 둘 중 하나를 명확히 고르기는 참 어렵습니다. 어떤 식으로 전개될지 예측하는 게 정말 힘들거든요. 한 가지 시나리오는 대다수의 사람이나 경제학자들은 눈치채지 못한 채 지금처럼 조용하고 점진적인 과정을 계속 밟아 나가는 것입니다. 지금 비트코인의 시장 규모는 1조 8천억 달러 정도밖에 안 되니까요. 근데 이 흐름이 계속되면 비트코인은 머지않아 정말 진지하게 진짜 돈 대접을 받게 될 건데요. 1조 달러가 2조 달러가 되고 2조 달러가 4조 달러가 되고 8조 달러가 되면서 거대한 금융자산이 될 테니까요. 이렇게 조용히 계속 갈 수도 있고, 하지만 저는 어딘가에서 강력한 지정학적
대전환점이 올 수도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예컨대 달러 가치가 붕괴하면서 대형 기관이나 국가들이 등 떠밀리듯이 그 대안을 진지하게 고민하다가 결국은 비트코인에 도달하는 그런 티핑 포인트 말입니다. But you know, I don't have a crystal ball, so I don't know. I think my base case scenario is 아까도 얘기했지만 저는 점쟁이가 아니라서 단언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제 기본 시나리오는 앞으로 10년, 20년간 매년 20에서 40%씩 꾸준히 성장하면서 결국 20년 정도가 지나면 비트코인이 글로벌 화폐 시스템을 지배하게 된다는 그런 시나리오를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이 과정 어딘가에서 상상 이상의 거대한 도약이 일어날 가능성도 활짝 열어두고 있고요. 어떤 정부가 갑자기 비트코인을 채택하거나 거대 금융기관이 시스템에 편입시키거나 획기적인 결제 시스템이 구축되면서 아주 빠른 그런 채택 단계로 넘어갈 수도 있으니까요. You are heavily influenced by Austrian school. 네, 감사합니다. 다음 질문은 교수님께서는 오스트리아 학파의 영향을 크게 받으셨습니다. 제가 알기로 오스트리아 학파는 항상 돈의 생산적 사용과 실물 경제를 매우 강조하는데요. 현재 한국 정부의 가장 큰 숙제 중 하나가 한국의 금융 시스템이 어떻게 실물 경제에 기여하고 생산성을 높일 것인가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암호화폐나 비트코인을 결부시켜 정부에 조언해 주실 수 있는 내용이 있나요? I think the best way to make the financial system more efficient is to kill inflation. I think the best thing that you could do in Korea is to just wake up and say, all right, no more wons will ever be printed. 금융 시스템을 극적으로 효율화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화폐 팽창의 숨통을 영원히 끊어버리는 것입니다. 한국 정부가 할 수 있는 최고의 조치는 내일 아침 일어나서 앞으로 원화는 단 한 장도 더 찍어내지 않겠습니다 라고 선언하는 건데요. 돈 복사기를 부숴버리고 원화 공급량을 영원히 고정하는 거죠. 그럼 다음날 원화 가치가 2배는 폭등할 겁니다. 2003년 미국이 이라크 중앙은행을 폭격했던 그 사건 기억하십니까? 그때 이라크의 화폐인 디나르의 가치가 놀랍게도 하룻밤 사이에 2배로 뛰었습니다. 폭격 전에는 달러당 5천이었는데 중앙은행이 파괴되니까 달러당 2,500 디나르로 치솟았죠. 왜 그럴까요? 중앙은행이 날아갔으니까 더 이상 돈을 찍어낼 수 없게 되었고 그 결과 화폐 가치가 치솟은 겁니다. 그래서 저는 전 세계 정부에 이런 조언을 하고 싶습니다. 중앙은행을 당장 폐쇄하거나 최소한 돈을 창출할 능력을 빼앗고 단순한 결제, 정산, 처리 기관으로 전락시키는 겁니다. 통화량을 절대 늘리지 말고 고정하세요. 은행들이 그 한정된 돈을 차지하기 위해 뼈 빠지게 일하도록 내버려 두면 해당 통화의 가치는 폭등할 것이고 모든 국민들이 잘 살게 될 것입니다. 자, 근데 여기까지는 조금 거시적인 일반론이었고 비트코인에 국한해서 말씀드리면 개인이든 기관이든 정부든 비트코인에 접근하는 가장 올바른 태도는 보수적으로 하지만 최대한 빠르게 비트코인을 모으는 건데요. 감당 못할 변동성에 무방비로 노출되면 안 됩니다. You could be destroyed by a 30, 40, 50% drawdown in Bitcoin. 비트코인이 30%, 40%, 50% 폭락했을 때 만약 여러분의 삶이 혹은 여러분의 사업이 산산조각 날 정도라면 밤에 잠이 안 올 정도라면 그 비중은 너무 과한 겁니다. 그렇다면 줄이세요. 그리고 비트코인이 무럭무럭 자라나서 80% 폭락을 맞고도 전혀 파격이 없을 만큼 규모가 커질 때까지 끈기 있게 기다리세요. 그렇게 보유고를 늘려가는 것만이 한국의 개인이든 기업이든 중앙은행이든 정부든 스스로를 지키는 보호막이 될 것입니다. 한국 입장에서 보면 지금 자산으로 쥐고 있는 미국 국채의 엄청난 리스크를 직시해야 합니다. 사람들은 흔히 미국 국채를 리스크 프리, 무위험 자산이라 부르지만 저는 요새 그 말을 들을 때마다 실소가 터집니다. 국채야말로 가장 치명적인 리스크가 똘똘 뭉친 전 세계적인 시한폭탄 가치니까요. 명목 달러 기준만으로도 지난 5년간 가치가 50% 날아갔고 인플레이션을 반영한 실질 가치는 아무리 보수적으로 잡아도 20% 정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한마디로 지금 어느 나라의 정부든 정부 채권은 끔찍한 최악의 투자처입니다. 그런데도 대다수 중앙은행과 국부 펀드들이 이거를 부둥켜 안고 있죠. 진정으로 한국인의 미래를 위한다면 부를 훔쳐가도록 설계된 물건을 그렇게 쥐고 있어서는 안 됩니다. 가치를 단단히 보존하도록 설계된 진짜를 보유하고 있어야죠. 그러니 중앙은행이든 중앙정부든 지자체든 도시든 가릴 것 없이 모두가 비트코인 보유량을 늘려야 한다라고 저는 강력히 제안하겠습니다. 누군가의 약속에 불과한 모든 것들은
극도로 취약하고 결국은 파괴될 수밖에 없습니다. 미 국채 가격이 폭락하는 단순한 금융적 위험은 차치하더라도 더 중대하고 더 무서운 리스크는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미 국채의 정치 무기화입니다. 석유를 열심히 팔아 쌓아둔 러시아의 막대한 보유자산을 동결한 게 누굽니까? 바이든 행정부입니다. 아프가니스탄 자산도 마찬가지죠. That was Biden. Now imagine with Trump and with his 그 점잖은 바이든도 그랬는데 어디로 튈지 모르는 행동주의 성향의 트럼프가 다시 대통령이 된 마당에 내일 아침 트럼프가 트위터에 한국이 이란과 뒷거래를 하고 있군. 괘씸하니 한국이 들고 있는 미국채 싹 다 압수해야겠다 라고 올려도 전혀 이상할 게 없는 지금 매우 심각한 리스크에 놓여 있습니다. 미국이 통화 팽창과 부채의 늪에 깊이 빠질수록 미 국채는 금융자산으로서의 즉 수익률만 최악인 게 아니라 정치적 자산으로서도 매우 위험해지는 겁니다. 미국은 지금 힘을 잃고 영향력을 잃고 돈을 잃고 재정, 통화 상태가 엉망진창이라 마치 타산한 그런 제3세계 국가처럼 발악하고 있거든요. 그들은 굶주린 맹수처럼 뭔가를 약탈해야 되며 그 먹잇감이 여러분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이 달러 기반 금융 시스템에서 서둘러서 다각화를 꾀해야 합니다. 지금 모두가 달러에 비정상적으로 과다 노출되어 있습니다. 비중을 줄이는 것만이 장기적으로 올바른 포지션 변경이 될 것입니다. 당장 내일 미국 차를 전부 다 내다버릴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오늘부터라도 소규모로 비트코인 포지션을 구축하기 시작한다면 10년 뒤 그 자산은 엄청난 규모로 불어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한국 정부가 미국의 인질이 되지 않고 자신들이 원하는 외교 정책을 독자적으로 펼칠 수 있는 그런 정치적 자유를 보장해 줄 것입니다. Okay, our time is up, but I want to take one question from floor. 네, 시간이 다 되었습니다만 플로어에서 질문 딱 하나만 더 받겠습니다. 네, 저쪽 분께 마이크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훌륭한 강연 정말 감사드립니다. 저 역시 아주 턱식한 비트코인 맥시멀리스트로서 교수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다만 비트코인의 기본 철학과 다소 역설적으로 느껴지는 의문이 하나 생겨서 제 스스로 답을 찾지 못해 질문을 드립니다. 비트코인의 바로 그 투명성 때문에 역설적으로 비트코인이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감시 혹은 검열 플랫폼으로 변질될 가능성은 없다고 보시나요? 저는 탈중앙화와 검열 저항성이라는 철학에 이끌려 이 업계에 들어왔습니다.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모든 정보는 만천하에 발가벗겨져 있죠. 상식적으로 정부는 통제할 수 없는 블록체인을 싫어할 것 같지만 모든 정보가 노출되어 있으니 오히려 정부 입장에서는 입맛에 맞을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이런 것들이 전통금융에 깊숙이 뿌리 내릴수록 대부분의 지갑 주소는 신원인증, KYC를 거치게 될 것이고 각국은 트래블룰을 강력하게 시행할 것 같은데요. 정부가 그 거래 자체를 즉각 차단하지는 못하더라도 원한다면 특정 거래나 어떤 특정 자금을 불법으로 낙인 찍어버릴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 규제를 따르는 거래소나 기관들이 이른바 오염된 비트코인의 수용을 전면적으로 거부한다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달러나 원화 그리고 비트코인 간의 환전 채널을 차단하는 것만으로도 아주 효과적인 검열이 가능해지는데 이런 관점에서 본다면 비트코인이 전통 금융 시스템은 감히 명함도 못 내밀 만큼 압도적이고 강력한 감시 시스템으로 전락할 그럴 가능성도 있지 않나요? I think that's a very good question. I think, initially, if you read some of the early Bitcoiners, 네, 아주 예리하고 훌륭한 질문입니다. 초창기 비트코이너들이 만들었던 홍보 자료들을 보면 비트코인을 무료, 즉각적, 익명 이런 삼위일체로 묘사했습니다. 그런데 그 세 가지 환상은 모두 시간의 시험대를 통과하지 못했죠. 초기엔 채굴자들이 보상만으로 충분한 돈을 벌었으니까 거래 수수료가 거의 없기 때문에 무료라고 선전했습니다. 그리고 누군가 돈을 보내면 내 지갑에 바로 찍히니까 즉각적이다라고도 했죠. 근데 아시겠지만 그 돈을 실제로 쓰려면 정산, 컨퍼메이션이 떨어질 때까지 최소 10분은 기다려야 되고 안전을 위해서는 더 기다려야 될 수도 있습니다. 여기까지 보면 비트코인은 무료도 아니고 즉각적인 결제 시스템도 아닙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익명성입니다. 그 어떠한 신원 정보 기록도 남지 않으니 사람들은 신분 노출 없이 거대한 비트코인 경제가 굴러갈 것이라고 착각했습니다. 지금처럼 거래소에 여권 사진을 업로드할 필요도 없으니까요. 그러나 시간이 흐르면서
이 또한 완전히 틀렸다는 게 증명되었습니다. In retrospect, it kind of makes sense. You do have a record of transaction. All that Bitcoin does, all that you do when you download the Bitcoin software, 돌이켜보면 지극히 당연한 일 아닌가요? 영원히 지워지지 않는 거래 장부 그 자체가 비트코인이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비트코인 소프트웨어를 다운로드 받는다는 거는 역사상 존재했던 모든 거래 기록을 통째로 내 컴퓨터에 다운받는 것과 같습니다. 태초에 생성된 소수점 단위의 비트코인까지 어떻게 지금까지 움직여 왔는지를 그 모든 완벽한 기록을 손에 쥐게 되는 거죠. 초기 비트코이너들이 간과했던 가장 큰 패착이 바로 엄청난 규모의 자금이 철저한 신원 인증을 거쳐 비트코인으로 쏟아져 올 것이다. 이 사실을 상상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저 역시 2011년, 2012년, 2013년 이쯤 비트코인을 처음 접했을 때 똑같이 멍청한 착각을 했거든요. 당시만 해도 비트코인 관련 정보는 거의 없었는데 저는 그래서 정부가 이걸 불법으로 규정하고 비트코인 산 사람들을 모조리 감옥에 쳐넣을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제 이름이 비트코인과 조금이라도 엮이는 게 무서워서 거래소에 가입하고 개인정보를 넘기는 건 감히 상상도 못했죠. 그리고 제가 가졌던 그 쓸데없는 공포가 제 인생에서 가장 뼈아프고 비싼 대가를 치른 최악의 실수가 되었습니다. 1달러도 안 하던 시절, 5달러, 10달러 하던 시절 모두 놓쳐 비트코인을 쓸어 담을 기회를 제 발로 차버렸으니까요. 야, 내가 이거 샀다가는 깜빵에 갈 거고 어떻게든 내 신원과 연결될 거야 이러면서 벌벌 떨었죠. 그러다 2013년, 2014년, 15년, 16년이 지나면서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아니 잠깐만, 사람들이 죄다 거래소에 돈 넣고 자기 신분 다 까고 있잖아. 네, 곧이어 지갑 주소와 실제 신원을 매칭시키는 체인 애널리시스 같은 전문 기업들이 우후죽순 생겨났습니다. 이런 기업들은 현재 유통되고 있는 비트코인의 80에서 90% 정도 소유자를 식별할 수 있다고 주장하는데 저 역시 비트코인이 굴러가는 지금의 방식을 고려해보면 나름 합리적인 추정치라고 생각합니다. 잘 생각해보세요. 대다수 사람이 신원 인증, KYC를 거친 비트코인을 구매하고 있습니다. 이 비트코인이 누구 것인지 대체적으로는 알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그 비트코인을 어디에 쓴다 해도 꼬리를 물고 당신의 행적을 추적할 방법은 널려 있습니다. 점점 더 많은 지갑 주소에 익명성이 벗겨지면서 흩어진 거래 내역들이 하나로 연결되고 있으니까요. 게다가 강력한 AI와 데이터 분석 툴이 진화할수록 이 추적망은 더 철저해질 겁니다. 요새도 이미 그러고 있잖아요. 비트코인 ETF의 자금이 그 거대한 수십만 개의 비트코인이 어디 나눠서 보관되고 있는지 전문 업체가 아니라 트위터에서나 활동하는 방구석 전문가들조차도 다 알고 있습니다. 게다가 이 장부는 영원히 박제되죠. 5년 지났다고 해서 옛날 기록이 마법처럼 지워지는 게 아니라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새로운 정보가 얹혀지면서 더 많은 주소에 껍데기가 벗겨질 것입니다. as we figure out more and more information about it. So I think the idea of anonymity on Bitcoin on chain is 그래서 결론은 온체인상에서 비트코인 익명성을 누리겠다는 기대는 정말이지 엄청나게 부풀려진 환상입니다. 제가 항상 하는 말이 있는데요. 당신이 만약 범죄자라면 비트코인 가지고 잔깨 부리지 말고 미국 달러나 쓰세요. 이겁니다. 달러야말로 지하 세계에서 아주 오랜 시간에 걸쳐 그 성능을 인정받은 최고의 자금 세탁 수단이니까요. 진짜 범죄자들은 달러를 씁니다. 물론 동네 뒷골목에서 대마초나 살 거면 비트코인을 쓸 수도 있겠죠. 근데 저는 절대 추천하지 않습니다. 범죄를 저지르면서 전 세계 수만 대 컴퓨터에 당신의 만행을 연구 박제해두는 멍청한 짓이 어디 있습니까? 범죄를 가르치는 학교가 만약에 있다면 제일 먼저 가르쳐야 할 것은 범죄를 저지를 땐 절대 전 세계 컴퓨터에 영구적인 기록 남기지 말아라. 비트코인 쓰지 말아라. 달러를 써라. 이걸 겁니다. 비트코인이 범죄에 악용된다는 언론의 호들갑은 그래서 사실 완전한 헛소리입니다. 자금 세탁에 쓰인다. 재산 은닉에 쓰인다. 이거는 2% 인플레이션은 꼭 필요하다라고 외치는 정부 선전 활동과 같은 결인 것이죠. 비트코인으로 대마초나 사고 팔던 동네 잔챙이들은 죄다 추적당하고 지금 다 감옥에 갔다 왔습니다. 진짜 스케일이 바른 거대 금융범죄는 비트코인 위에서 절대 돌아가지 않습니다. 진짜 프로들은 철저하게 법정 앞에 시스템 안에서만 놀죠. 아예 은행 하나를 통째로 소유해 버리는 게 진짜 프로들입니다. JP 모건, HSBC 같은 거대 은행을 주무르는 카르텔들의 솜씨를 보세요. 이들의 천문학적인 검은 돈이 다 어디에 가 있나요? 비트코인으로 갈 리가 없죠. 다 법정 앞에로 갑니다. 은행을 소유하면 자기들 마음대로 돈을 찍어낼 수 있는데 가짜 대출을 일으켰다가
흔적도 없이 파기해버리면 그만인데. 네, 프로들은 이런 식으로 완전 범죄를 저지르지 비트코인 위에서는 이런 조작질을 단 하나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 결국 우리는 온체인상의 비트코인 거래 대다수가 투명하게 식별되는 세상으로 나아가고 있는 거, 네, 맞습니다. 물론 라이트닝 네트워크 같은 기술을 통해 높은 수준의 프라이버시를 확보하는 해결책들이 이미 존재하고 또 앞으로도 개발될 겁니다. 지금 당장은 대중의 기술적 이해도가 더 필요하겠지만 시간이 지나면 자연스럽게 해결될 문제죠. But I like this idea. I like the idea that the Bitcoin on-chain is 근데 제 이야기의 반전이 바로 여기부터입니다. 저는 비트코인 거래 내역이 온체인 상에서 모조리 그리고 철저하게 추적된다는 이 사실 자체가 너무나 훌륭하다고 생각하고 너무나 통쾌하기까지 합니다. 왜 그럴까요? 제 책 비트코인 스탠다드에서도 언급했듯이 비트코인의 온체인 거래 용량은 하루 고작 50만 건, 쥐어짜봤자 100만 건 수준입니다. 이건 아마 여기 서울에서 일어나고 있는 하루 결제량의 절반조차 감당 못할 턱없이 부족한 수준이죠. 네, 제가 무슨 얘기를 하는지 아시겠죠? 전 세계 80억 인구가 이 좁아 터진 비트코인 온체인 위에서 모든 일상 결제를 처리할 일은 애초에 없는 겁니다. 온체인 거래는 현재 존재하는 연준의 거액 결제망인 페드와이어나 거대 금융기관 간에 오가는 천문학적인 수백억 달러 규모의 이체라고 보셔야 합니다. 그게 비트코인의 미래입니다. and for that you actually want transparency. You actually want to know every Satoshi and who owns it. 자, 이런 굵직한 자금의 흐름이라면 완벽하게 투명하게 까발려지는 편이 100번 낫지 않을까요? 소수점 모든 단위까지 누가 소유하고 있는지 투명하게 까발려지는 게 훨씬 나은 거 아닌가요? 제가 아까 전에 그랬죠. 트위터 방구석 전문가조차 비트코인 ETF가 투자자들의 돈을 그만큼 가지고 있는지 안 가지고 있는지를 감사할 수 있습니다. 저는 이게 완벽한 금융 이상향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정부, 거대 기관, 중앙은행 이런 애들은 무조건 온체인 위에서 대규모 자금을 굴리고 우리 같은 일반 대중들은 프라이버시가 보장되는 라이트닝 네트워크로 일상 결제를 처리하는 겁니다. 대중의 일상과 대중의 프라이버시는 완벽히 보호받고 거대 권력은 유리처럼 투명하게 공개되는 그런 세상 말입니다. 온체인 거래를 숨길 방법이 없으니 정부와 은행은 꼼짝없이 시민들의 철저한 감시를 받게 될 것입니다. 사실 지금 그러고 있습니다. 자, 상상해보세요. 정부가 원할 때마다 무한정 돈을 찍어대는 지금의 미친 시스템을 끝내버리고 그 대신 국가 예산의 모든 계좌가 대중에게 실시간으로 공개된다? 정부가 송금한 1원 한 푼까지 모조리 투명하게 공개되면서 모든 국민이 두 눈으로 똑똑히 감시할 수 있다? 저는 이게 어마어마하게 좋은 일이라고 확신합니다. 인류가 살아온 방식, 지금까지 살아온 방식을 완벽하게 판을 뒤집어 버리는 겁니다. 비트코인이 대중에게 익명성을 보장해주지 못했다고 해서 실망할 게 아닙니다. 비트코인은 정부와 권력자들, 돈을 통제하고 마구 복사하면서 서민들의 돈이나 훔쳐 살던 자들의 그 불투명성을 모조리 찢어발기고 빼앗아 버릴 것입니다. It's going to take anonymity away from government, and it's going to take anonymity away from the people who control money, who print money, and who essentially live off of devaluing the money of others. Excellent. Let's call it an end. 야, 정말 완벽한 마무리입니다. 아주 흥미롭고 열정적이고 깊은 영감을 주는 강연과 토론을 진행해주신 사이페딘 아모스 교수님께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For his interesting, exciting, and inspiring presentation and discussion. Thank you very much.